보자. 우리 오늘 2학년들은 거기 이쪽 한번 보자. 이쪽. 자, 우리 2학년들도 나중에 김혜민 선생님 들어오시면 또 내신 대비 관련해 가지고 시간표나 뭐 이런 것들 변동사항 있으면 이야기해 주실 건데, 여하튼 우리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 들어가. 들어가면 어쨌든 저 중간고사 때 좀 그 부진했던 학생들은 다 종합해 가지고 기말고사 때 평균을 올리면 되니까. 어쨌든 그 기말고사 다음 주부터 들어가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못 할 것 같아. 우리 다다음 주 월요일이지, 그치? 이 다다음 주 월요일이 아마 부처님 오신 날, 그것 때문에 저기 쉬는 날일 거야. 그때 2시에 2시에 우리 모의고사 1, 2학년들도 여기서 연습을 하니까 그때까지 다 와가지고 모의고사 칠 수 있는 사람들을 치도록 하고, 6월 달에 우리 시험 치잖아, 그지? 근데 6월 전국연합이 실제로 보면 저기 부산교육청에서 보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뭐 그렇게 썩 좋은 문제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간에 3월 달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니까 요거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일단 거기 이쪽 한번 보자. 이쪽. 자, 이쪽에 나오는 거나 오늘 배울 거는 지문이 3개인데, 봐이. 오늘 거는 어디에 초점 맞췄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쌤이 자꾸 이 전체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세부적인 거, 세부적인데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거.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그래, 내가 심지어는 문제까지는 연결 못해도 그릴게서 이것들을 우리가 구분 지어주는 거야. 내용적으로도 주제적으로도 글 전체 주제하고 매 단락의 핵심 내용, 요걸 구분 짓거나, 또 아니면 내용이나 하다못해 관계도 우리 이럴 수 있지. 나중에 이런 지문이 있을 거야. 전체적으로는 2개 내용이 뭐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래.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각각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 이것들 간에 또 관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처음에 글을 읽을 때는 이 관계하고 이 관계를 구분해서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이 전체하고 세부 내용을 분리를 시켜서 딱딱 이해하는 거, 이게 습관이 좀 갖춰줘야 돼. 너네 보면 우리 저기 뭐고, 요새 간판들 중에서 국어학원들도 너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문해력, 이런 말 들어봤지, 그지? 문해력 뜻이 뭔 것 같아? 근데 이게 국어학원에서 문해력 이걸 딱 달아놓은 거 보고는, 이 뜻을 잘 모르고 쓰나? 아니면 내 뜻이 변했나 싶어서 나도 한번 찾아봤어. 그럴 정도인데, 쌤이 알고 있는 문해력은 원래 요거 반대말이 문맹이야, 문맹. 문맹은 아예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지? 그럼 반대면 글자 아는 정도가 원래 문해력이야. 그래서 거의 보면 우리가 알파벳만 안다가 아니라 요것들의 단어의 뜻까지를 알아가지고 내가 선생님 저 영어 할 줄 아는데요, 요 정도 수준 되는 거, 요게 원래 문해력이야. 그래서 커져봤자 문해력. 그 다음에 근데 왜 이런 단어를 쓰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왜냐면 우리한테는 더 좋은 단어가 있어. 독해력, 독해를 할 수 있는 힘. 이 말이 이 말 같은데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른 게, 우리 우리가 영어 시간에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배우는 게 진짜 알파벳 배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단어들 막 어휘들 좀 외우고, 그래가지고 보통은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작용시켜가지고, 아니면 요새는 뭐 초등학교 때 문법 안 배우고 그냥 바로 간단한 문장 수준이나 이런 수준에서 우리 영어들 배우잖아, 그지? 딱 요 수준이 문해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야.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이 부족. 아니야, 여러분들 문해력 좋아. 실제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거 딱 보면은 유튜브에 왜 밑에 자막들 한 번씩 나오잖아, 그지? 그 다음에 왜 TV를 봐도 자막이 나오고, 그 정도 수준을 이해하는 게 문해력인데, 너네들이 그게 부족한 게 절대 아니야. 이게 부족한 게 아니야. 이거 말고, 자, 여러분들이 쌤이 내가 전체 내용하고 세부 내용 요것들을 구분하여 주라는 게, 너네들이 요 세부 내용을 구성하는 한 문장 한 문장을 독해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국어를 못한다.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못하는 게 뭐냐면은 요 문해력 수준이 아니고, 요 문장과 문장 혹은 어떤 글 단락과 단락이 있으면
이것들이 큰 관계를 생각하는 것들. 그지? 이게 잘 안 돼. 우리가. 딱 보면 어떤 유튜브나 아니면 영화에 한 장면을 딱 봤을 때, 이거 지금 누구하고 전투씬인데? 아니면 이거는 보니까, 누가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건데, 그 장면을 딱 보면서 그 장면의 특징은 알 수가 있어. 알 수가 있는데, 그 전체 내용을 종합해가지고, 이게 도둑질을 하는 건지, 전체 스토리를 알고 있으면 이 영화가 지 물건 지가 찾으러 가는 건지, 아니면 지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다른 놈한테서 빼내는 건지, 진짜 도둑질을 하는 건지, 전체 내용을 봐야 되잖아, 그지? 그 전체 내용하고 관련지어서 생각하는 이게 우리 제일 약해. 실제 우리 쌤이 국어를 가르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쌤이 요것들을 구분하지만 이걸 위해서 이걸 구분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더 신경을 쓰라는 의도로 이걸 구분한다는 거야. 근데 오늘은 여기에서 좀 다른 거다. 요것들을 감안을 하면서 글을 읽 때 이제 이거지. 우리가 결국에는 문제를 풀다 보면 그 문제에 나오는 다양한 선택지가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으면 요 선택지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지금 1번 선택지에 나오는 판단이 맞다, 틀리다 이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요 판단할 때 조금만 우리가 단어가 달라져 있으면 선생님이 이 말 잘 써. 단어가 조금만 표현이 여기는 A라고 돼 있는데 A-로 이렇게 달라져 있어도 우리가 못 알아본다. 이게 못 알아보는 게 어휘력이다. 아니야. 전체적인 독해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요 진짜 단어만 쳐다보는 거야. 단어 말고 이 단어를 미처 모른다 할지라도 전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충분히 여기에서 이 말을 할 수 있겠구나. 내지는 요 약간 달라도 어휘 차이가 나도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다 보니까 특히 요 부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잘 틀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우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고. 그 첫 번째 지문은 풀어보면 거의 안 틀리던데 그 1, 2, 3, 4번 한번 풀어봐봐 지금. 간단한 것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어려운 것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 이번은 어째 다른 것보다 1번은 더 많이 틀리노. 1번 같은 게 이제 전체 내용 완전 고려해야 되는 거야. 고려해야 되는 건데 거기 보면 이 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옛날 글이 돼가지고 의병의 봉기 원인 해가지고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요거는 알려져 있는 대로 유교 이념에 바탕해가지고 임금에 대한 충성 때문에. 근데 실제 백성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 가족이나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반면에 이제 또 보면 의병장은 여기 주의해야 될 게 유교이념이 한 번 더 나와. 의병장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 원래 지역 기반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것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유교적 명분론을 같이 섞어가지고 그래서 요거 이야기가 사실 요거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런 지역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다름이 아니라 양반으로서의 지역적 기반 이런 것들을 충실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얘네들 꼬시려고 관직이나 이런 것들 주면 잘한다 뭐 이런 소리 이야기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거기 1번에 보면 의병의 참여 동기 일반적으로나 아니면 이거는 참여 동기는 이거 전체를 봐도 1번 선택지가 되겠고 2번에 보면 의병장의 이념적 기반 같은 경우는 의병장들 같은 경우도 실제 나름대로 이념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지, 그지? 요것도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의병장과 조정의 관계.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 이 의병장들한테 관직을 부여함으로써 얘들을 갖다가 메리트가 있어서
이쪽 의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거 이야기고. 그 다음에 5번의 의병 활동의 공간적 범위는 이 공간이 공간, 마을 이거 자체가. 그지? 그래서 실제 보면 글 전체 내용하고 이 지금 쌤이 여기 칠판에 딱 쓰는 게 이 부분적인 내용의 굵직굵직하고 핵심적인 것들이야. 그것들의 관계를 잘 구성해 보면 바로 보이는 거고. 다만 거기 4번에 보이는 의병의 전투활동 실태 여기에서는 왜 사람들이 의병을 갖다가 지원하게 되는지 이거지 실제 얘들이 어떤 식으로 전투를 펼쳐나갔다 이야기는 없지 그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건데 이거보다는 2번 한번 봐봐. 2번 이게 제일 많이 틀린데 자, 그 2번에 보면 AD 중에서 그래서 밑줄 그어진 것들을 봐라 이 소리니까 그 밑줄 그어진 A가 쌤이 이거 보는 수준 가지고는 요거 봐봐 필기해 놓은 거에서는 각각 거기 나오는 A, B, C, D 구체적 내용하고 이게 전혀 연관이 안 돼. 전혀 연관이 안 돼서 만약 이 문제를 풀라고 하면 실제 밑줄 친 A, B, C, D, E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거야.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지. 근데 요런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는 한도 내에서도 아마 기억 같은 걸 좀 쉽게 봤을 거야. 기억에 딱 보니까 조정의 대신들이 피난 떠나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막았으면서 너희들은 평소에 나라의 녹복만 훔쳐먹다가 이제 와서는 나라는 일을 그르치고 백성들을 속임이 이와 같으냐 그러면서 백성들이 한마디로 조정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고 불만을 나타내는 거 요거 이야기니까 그냥 불만 요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B라는 걸 맞출 수 있었을 거야 그지? 그래서 봐 우리가 안 틀릴 때는 안 틀려 바보처럼 막 이런 걸 B가 어딘지 못 찾겠어 이러진 않아 그래서 이 B를 기억하고 연결시키는 건 잘 찾는데 문제는 니은이다 진실로 기운을 내고 떨쳐 일어나 우리 조상 임금님들께서 남기신 언덕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자 그러면서 여기 눈에 쏙 들어오는 게 니은의 임금에 대한 충성 이런 거 너네들이 어떻게 조상 임금님에 대한 충성도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냐 이야기를 딱 하면 요 임금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요것도 임금에 대한 충성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보면 유교 정명분론이 다른 게 아니라 임금하고 관련된 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워낙에 노골적으로 임금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요 2번 선택 많이 하는데 봐라 자 오늘 여기 세부 내용을 들여다볼 때는 그러면 어디까지 들여다볼 것이냐 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쌤이 문해력하고 독해력의 차이라면 문해력은 진짜 해당 단어만 잘 봐도 돼 근데 독해력이 되려고 하면은 그 지금 내용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을 다 종합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거기 임금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네 창고에 가득한 물건과 벼슬자리를 나는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근데 생각해봐. 벼슬을 갖다가 아끼지 않고 내가 줄 수 있다. 벼슬을 약속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임금이 신하들한테 약속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 실제 여기 벼슬 이야기까지 종합해보면 그래서 보면 그냥 임금에 대한 충성 정도 말고 이 충성 말고 요 벼슬자리에 대한 약속, 관직에 대한 약속 요거까지 종합해보면 당연히 그 이야기는 여기 있는 요쪽에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거기 정답이 보면은 D가 돼야 될 거야. D에 보면 조정에서는 의병장에게 관직을 부여함으로써 의병의 적극적인 봉기를 유도하기도 했다. 근데 봐. 나중에 쌤이 좀 어려운 문제하고 요거하고 잘 비교를 시킬 거야. 요거는 만약에 틀린 사람이 있다면 이게 이 두 개를 다 종합해야 되는데 자꾸 성급하게 판단을 이렇게 빨리 대충 하나만 보고 보는 자, 이것도 습관이야. 습관이라서 항상 보면 우리는 거기 자기가 필요한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문제를 풀 때 혹은 선택지를 판단할 때 선택지에는 무조건 키워드가 2개 이상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 이 요소, 이 요소 2가지 이상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 무조건 한 개짜리 없다고 보면 돼. 너네 내신 문제에서나 선택지에 주요 키워드가 한 개가 있지 수능 무조건 2개 이상의 주요 키워드가 있어가지고 그 2개 이상의 키워드를 너네들이 골라야 되는데 요것들이 항상 보면 잘 종합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야지 한 개만 대충 보고 찍듯이 풀면 안 돼. 안 되는데 요거는 어쨌든 간에 선생님은 지금 선택지에 키워드가 2개라고 하는데 한 개만 대충 보고 판단하다가 선생님 실수했어요 이 소리 나올 거야. 요 문제는 틀리면. 근데 점점 실수하고는 관계없게 되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 2번은 답이 3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3번에 A 내용에 근거해서 의병에 참여한 일반 백성들의 심정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이런 데 관심 없다는 거야. 관심 없고 우리 가정이나 마을 요것만 잘 지키면 되니까 그 2번에 조정의 명이나 임금에 대한 충성도 때문에 내가 의병에 나선 게 아니다. 우리 가족 지키려고 나선 거지.
그런 이야기니까 2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좀 쉬운 축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6쪽 한번 봐봐. 자, 6쪽 거기 쓰는 7번 문제 거기 답변을 펼쳐. 7번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거기 A 단락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변형시켰는데 7번은 답만 찾지 말고 이걸 해봐. 그 7번에 나오는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선택지가 있을 건데 요 각각 선택지가 그 A도 몇 문장 안 돼. 그 A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A에 있는 어떤 문장을 요 선택지로 만들었을까? 요 선택지 각각의 근거들을 A에서 하나하나 다 찾아봐. 그래서 우리 수능에서 선택지를 변형시킨다면 어느 정도까지 변형을 시키는지를 또 찾아봐야 돼. 그래서 거기도 문제 한번 풀어보자. 5, 6, 7, 8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봐. 자, 봐라. 똑같은 문제,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우리 아까 전에 2번 문제는 그래도 우리 반 잘 맞고 오히려 우리 반은 뭐 쓸데없이 1번을 틀린 학생들이 있고 2번 문제는 잘 맞더라고. 맞는데 아까 있으면 그 이야기했지.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이 시야가 좁아. 글을 읽고 그 다음에 막 테스트를 본다 이러다 보면 시야가 자꾸 좁아지면서 거기 있는 요소를 다 종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놓친다 그랬지, 그치? 근데 놓치고 나면 꼭 보면 답 말해주면 우리 이럴 때가 있어. 선생님이 야, 요거 틀렸다. 다시 풀어봐. 그러면 아, 맞다. 그러면 금방 다시 답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다시 맞춰봐 했는데 또 틀린 경우가 있지, 그치? 그거는 또 틀리는 거는 결국에는 거기에 이 문제에 정확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고 아, 맞다 하는 거는 자기 딴에 지가 봐도 실수라는 거야. 이 두 개를 다 봐야 되는데 한 개만 봤다. 실수. 근데 이게 습관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봐라. 거기 맨 처음에 첫 번째 지문에 여기 1달러에 봐도 이 글은 지금 요거에 대한 이야기야. 이 도량형 요것들이 통일된 표준이 있어야 되겠더라. 쌤이 거의 보면 서론에서 항상 보면 이 글의 소재라든지 용어가 나오면 꼭 보면 이런 식으로 필게 해주지. 그 설명들 요 부분을 그냥 키워드 한 개가 아니라 잘게 나눌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그 자잘한 키워드들을 좀 잘게 나누는 편이에요. 나눠가지고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어쨌든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종합되어 있는 걸 풀어야 된다고. 근데 아까 이 2번 문제는 잘 안 틀리는데 6번 봐봐. 6번은 쭉 보니까 많이 틀려. 6번이 바로 밑줄 친 기억의 사례 바로 요거잖아. 요거 밑줄 쫙 꺼놨어. 꺼놓고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한 것 이걸 물어보면 봐잉. 세 봤을 때 1번부터 5번까지 뭐는 다 있냐면 거기에 뭔가 휴대폰 충전기가 모델마다 달라서 이것도 통일되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2번에도 체온계마다 온도가 달라서 이것도 다 통일되면 똑같이 맞출 수 있지, 그지? 다들 보면 통일된 표준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공통적으로 다 있어. 1번부터 5번까지.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요 두 가지 요소 가지고 보면 사실 정답을 못 골라야 정상이야. 못 골라야 되고 요거. 자, 우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아까 쌤이 문해력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 우리가 이 문장을 읽을 때 우리 학생들이 문해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 내가 그래서 그걸 문해력 요새 자주 나와서 나도 한번 쳐봤어. 쳐보면 아니 문해력이 글자를 모른다는 소린데 아니 바보도 아니고 초등학생 우리 이제 문해력은 누구한테 가르치냐면 왜 우리 할머니들 중에 글자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 그지? 그분들한테 뭐 할머니 내가 저 뭐 글자 가르쳐 줄게. 이게 문해력이야 사실은. 근데 내가 국어하고 있는데 국어 문해력 학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학원 졸라 막 저렴한 거 가르친다는 거 광고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그 제목을 달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아니 문해력이 내가 모르는 뜻이 있나? 그래서 딱 뒤져보니까 이 말이 나오더라고. 문해력에 대해서 막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 이 문장이 이렇게 있잖아, 그지? 있으면
요새 학생들이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거야. 나는 절대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 요새 학생들이 문해력에 우리보다 선생님들이나 옛날 세대보다 떨어질 이유가 나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많아. 왜냐면 우리는 어릴 때 보면은 아예 진짜 TV나 이런 것들조차도 실제 시청각 이거 자체를 딱 보면 제한된 시간에만 할 수 있지. 제한된 프로그램만 보고. 반면에 너네는 24시간 TV를 볼 수 있잖아, 그지? 뿐만 아니라 유튜브 이런 데서도 유튜브에 그 전달되는 게 뭐 맨날 사람들이 영상으로, 쇼츠로 이렇게 전달되니까 나쁘다지만 그게 왜 나빠? 어쨌든 우리보다 너네들이 텍스트에 훨씬 더 많이 노출돼 있다고. 길거리만 다녀도 옛날에 이렇게 광고판이 많았을 것 같아?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 문해력은 사실 문해력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 오히려 너네가 우리보다 훨씬 강해. 옛날에 비해서. 근데 이제 그 문해력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 사람들이 긴 줄을 읽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문장만 하더라도 쭉 가다가 다음 문장을 그 다음 줄에 쓰잖아, 그지? 가다가 놓친다는 거야. 놓쳐가지고 여기 특히 이제 놓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문장을 볼 때 학생들이 자꾸 요쪽에 있는 거하고 요쪽에 있는 걸 놓친다는 거야. 이거는 모르겠어. 진짜로 막 사람들한테 실제 이런 실험 있어. 보면은 우리 눈 시선 있잖아, 그지?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것들이 있어. 따라가가지고 얘가 어디를 쳐다보는지 이런 것들 테스트하는 측정인데 내가 봤을 때 저 완전 개오바야, 이거. 저래가지고 애들이 글을 못 읽는다. 이거는 진짜 개오바고 우리도 이럴 수 있잖아. 긴 글 읽다 보면 문장 놓쳐가지고 다시 읽고 그럴 때 있지, 그지? 있지만 너네 지금 만약에 당장 좀 이따가 전국연합 시험만 친다고 쳐봐. 누가 이걸 놓쳤기 때문에 내가 선생님 같은 문장을 계속 3번을 4번을 읽는 바람에 시간을 오버했어. 그러지 않아. 우리가 그냥 볼펜을 따라가든지 알아서 간다고. 근데 얘네들 자꾸 주목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런 것들을 놓치고 이 내용만 가지고 보다 보니까 애들이 독해력에 문제가 이건 맞아. 보면 이래서 놓치는 거는 아니라고 선생님은 생각하는데 전체를 종합하는 것들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데 얘는 아까 전에 왜 이런 물리적으로 이 줄에 한 줄에 양 끝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중을 안 한다. 그 진짜 개구래.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오히려 양 끝에 있을수록 더 집중해. 왜냐면 나도 그래. 실제로 우리 문장 줄 잘 놓치잖아, 그지? 놓쳤나 안 놓쳤나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조 끝에 있는 말하고 첫 문장을 한 번 더 되새겨서 읽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더 강해지는데 문제는 이런 거야. 어휘력은 이건 맞아. 그래서 거기 문해력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논쟁들 중에서 뭐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원인을 막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다 개소리고 요거는 쌤 반쯤 동의하는 게 요새 애들이 한자어가 약해지다 보니까 문해력이 약해졌다. 이 말은 반은 맞아. 이런 것도 있잖아. 물론 도량형이 뭐 대단한 한자어나 이런 건 아닌데 한자어가 나오면 우리한테 어떤 느낌이 있냐면 꼭 보면 과학기술의 용어처럼 읽혀. 여러분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있으면 자기한테 늘 익숙하지 않은 말들이 나오면 의식적으로 머릿속에 제껴버리고 딱 본다고. 그러니까 이 두 개만 보이는 거야. 실제 도량형이 거기 요 지금 만약에 근데 도량형 단어 뜻을 몰라도 이걸 종합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었다면 요 미터라든지 길이 재는 거, 그지? 그 다음에 또 보면 시간, 그래서 거기 나오는 예시들 중에 시간, 온도, 뭐 무게, 킬로그램, 이 모든 것들이 다 도량형이지, 그지? 부피를 재는 것도 그렇고, 부피 이런 것들도. 그래서 요 미터를, 도량형을 몰랐다 하더라도 전체 내용이 미터라든지 이렇게 길이 재는 것들, 이것들에 대한 표준, 혹은 그것들에 대한 통일, 요 이야기란 걸 신경을 쓰다 보면 미터 개념하고 그래서 유사할 수 있는 게 그 2번에 나오는 온도나 3번에 나오는 전압, 전압이 약간 독특할 수는 있겠어. 그 다음에 치수, 그 다음에 또 보면 시간, 이런 개념들이 다 도량형이고 1번에 나오는 휴대폰 충전기가 모델마다 달라서 호환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예를 들어서 USB가 C타입이 있고 B타입인데 요 C타입, B타입, A타입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은 실제 이게 도량형하고는 아무 관계없지. 통일 안 된 건 맞지만. 그지? 그래서 요게 빠진 거. 유일하게 1번이에요. 1번. 요거 빠진 거야, 요거. 그럼 요거는 지금도 역시 아까 전에 2번 틀린 사람이나 요거 아 맞네 그러면서 아 맞네 요 수준에서 실수 스스로 얘기에는 그 다음에 선생님 말을 들으면 듣자마자 도량형 이걸 봤어야지. 그러면 아차 딱 요런 식으로 고치면 보일 수 있는 게 6번이야. 근데 문제는
이런 실수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여기 나오는 내용을 되도록이면 문장을 읽을 때 특히 모든 문장을 다 이렇게 읽으라는 소리가 아니야. 이렇게 서론이나 이런 데서 글의 소재라든지 요거하고 관련된 개념들을 소개할 때는 최소한 그 개념을 구성하는 키워드들을 한 개만 딱 우선되게 보지 말고 여러 개 내용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문장에는 키워드가 한 개가 아니라 두세 개가 종합되어 있을 거야. 그걸 생각해서 항상 다 찾아내야 돼. 그거는 여기서는 집중해야 돼. 밑으로 가면서는 모든 것들을 문장을 이렇게 읽을 수는 없겠지만 서론에서는 최소한 그렇게 해줘. 그게 지금 잘 안 됐던 게 그 6번 문제고 그 다음에 자 7번 이야기로 넘어가서 보자. 자 7번에 그래서 아마 그 5번도 5번 같은 경우가 윗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어쨌든 도량형 표준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흐름이 있지. 그리고 이런 것도 각각 다 외우는 건 아닌데 흐름을 가지고 봐줘야 돼. 좌우선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 좌우선이 북극에서 8을 지나 측도에 이르는 좌우선의 길이의 1000만분의 1 돼 있는데 이거 자체가 측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거는 못 해먹겠고 그 다음에 백금 이리디움 같은 경우는 여기 자꾸 계절이나 뭐 시간대마다 좀 달라지니까 못 해먹겠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표준이 되기 위해서 통일된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측정도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요것들이 딱 고정돼 있으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니까. 그래서 얘들은 안 되겠고 그래서 복사선 파장 길이 요걸 정하자 그러는데 요것도 사실은 보면 너무 미약해가지고 실제 활용이 어려워. 측정 어려운 거하고 비슷해. 실제 활용해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럼 차라리 빛의 속력을 가지고 정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절대 변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이걸 다 읽고 나면 생각은 안 나는데 절대 변하지도 않으면서도 활용도 쉽게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표준으로서 적절하다 해서 여기 이제 4번 요렇게 도달이 돼야 되겠고 그런 가운데 3번에 보자. 원자에서 방출되는 복사선의 파장은 변하지 않으므로 표준이 될 수 있다. 자, 원래는 변할 수 있다, 변하지 않는다. 요 속성에서 보면 복사선도 사실은 충분히 표준될 수 있어. 다만 너무 약해가지고 실제 생활에 실질적으로 써먹기에 아까 측정 어려움하고 비슷한 느낌이지, 그지? 그거 때문에 어려워서 그렇지. 실제로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는 충분히 여기에서는 표준의 길이로 써먹을 수 있다. 그 이야기. 그 답은 3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7번 하면 7번. 자, 7번이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전반적인 흐름을 가지고 여기 보면 5번 문제하고 6번 문제를 해결했다면 7번 같은 경우는 대놓고 문제에서도 A에 집중을 해라. 자, 그 다음에 그 본문 문장 몇 안 되는 문장이지만 그걸 살펴본 다음에 각 선택지를 한번 판단해 보는 거야.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1번에 속력이 길이의 표준을 결정하게 됐다. 이걸 여러분들 식으로 찾으면 아마 이렇게 찾을 거야. 요 A 단락 제일 마지막 줄에 가면 요 말이 있어. 뭐라고 되면 역으로 빛의 속력을 기준으로 길이를 정의하게 된 것이다. 거기다 밑줄 딱 긋고 동안에 1번 해봐. 자, 그게 진짜로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 있지, 그지? 자, 그거 찾고. 근데 요거 말고도 지금 쌤이 칠판에 쓰는 것만 가지고도 요 말하고 유사한 말이 있어. 또 찾는다면 어디가 있을까? 이거 이제 머리 쓰는 연습 자꾸 해봐야 돼. 속력이란 말이 그게 없는데도 있다고 봐야 돼. 이봐봐. 우리 화학 시간에 속력 뭐라 그러?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러면 우리 이런 거 자주 해보잖아. 과학 시간에 이럴 때. 그러면 거리를 갖다가 속력하고 시간 개념을 나타내봐라. 그러면 여기 될 수 있지, 그치? 이런 것들이 이 수식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야. 문장 가지고도 그럴 수 있지. 딱 요렇게 쓰는 문장이 있어. 어디가 있을까? 1m는 요거. 1m는 빛이 2억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 요게 시간이잖아, 그지? 그 시간 동안에 진행한 경로. 빛이 그만큼의 속력으로 갔다는 소리겠지, 그지? 그래서 실제로 요 첫 번째 문장이 있지, 그치? 요걸 갖다가, 얘는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미터라 그랬다가 2억분의 1초 동안 진행한다 그랬다가, 요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걸 살짝 일반화 시키면, 요런 걸 일반화로 그래.
일반화시키면 요게 보면 좋은 선택지 1번이 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 수능에서 제일 많이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본문의 내용을 선택지로 가져올 때는 일반화시키든지 또 반대로 아까 여기 마지막에서 봤다시피 속력은 뭐 길이로 정의된다 뭐 이런 문장이 있으면 요걸 선택지로 만들 때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 구체화시키든지, 그지? 일반화, 구체화 요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내가 남자는 사람의 일종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걸 가지고 또 그러면 우리는 사람 중에 남자가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얼마든지 우리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요 일반화와 그 다음에 부분집합의 관계를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선택지 만드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자. 우리 선택지보다는 본문 읽을 때 제일 까다로운 게 어떤 거냐면, 자, 평서문이나 긍정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학생들한테 별로 고민이 안 돼. 근데 괜히 글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어째 버릴 때가 있냐면 평서문보다는 의문문이나 긍정문보다는 부정문으로. 이게 어려워. 왜 어렵냐면 내가 그냥 쟤는 참 예쁘다 이러면 되는데 예쁘다 그러면 딱 듣자마자 쌤은 쟤를 갖다 예쁘게 생각하는군 이렇게 판단하고 끝내면 되는데, 쟤는 예쁜 것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이 아니다 이래버리면 그 따라가려면 중간에 놓치거나 이래버리면 완전 내 판단을 정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부정문이 원래 어려워. 머리를 쓰게 하니까. 그 다음에 쟤가 과연 예쁜 것일까 이렇게 내가 내 나름대로 예쁘다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꼬는 소리인지 진짜 예쁘다는 소리인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그치?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요런 것들이 문장의 종류를 살짝 바꿔가지고 이야기 될 수 있는데 그게 한번 보자. 선택지부터 한번 보자. 길이의 측정 값은 불확 정도가, 자, 불확 정도. 자, 불확 정도가 내가 요거부터 해보자. 여기다. 자, 불확 정도 요거 자체가 낫이야, 나. 확 정도가 아닌 것이지, 그지? 자, 너네 한번 잘 생각해봐. 불확 정도가 0이다. 확 정도가 아닌 것이 0이다. 이 소리는 확실하다는 소리일까, 불확실하다는 소리일까? 불확실한 게 0이다. 자, 내가 이거는 확실하다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확률이 0%다. 확실하다는 소리야, 불확실하다는 소리? 불확실하다는 소리지, 그치? 그래서 여기 나오는 0이라는 표현도 부정문이야. 그래서 요것도 부정이다 보니까 내가 불확실한 게 빵이다 이 소리는 확실하다 이 소리야, 그지? 그 다음에 또 문장이 그렇게 안 돼 있지. 불확 정도가 0이다가 아니라 0이 될 수 없다니까 얘는 확실한 게 될 수 없다 이 소리하고 똑같지, 그지? 한마디로 불확실하다 이 소리야. 그냥 간단하게 여기 측정은 항상 오차, 요 이제 긍정문으로 쓴 거. 항상 오차가 있다는 소리를 부정문으로 쓰면 측정은 불확실하다. 이거 더 꼬아놓으면 그래서 불확 정도가 0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써. 부정문을 여러 번 써버리니까 이 쉬운 말이 되게 어렵게 바뀌어버리지, 그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문장의 종류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선택지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번도 보자. 빛은 진공에서 1초에 200m를 진행하게 된다. 되어 있는 게 아까 이 문제 빛의 속력이나 이거 이야기인데 이거하고 똑같아. 실제 보면 저기 뭐고 1초에 진공에서 1초에 200m를 진행하게 된다. 여기 보면 1초에 200m를 진행하게 된다. 요거 이야기나 요런 것들 아까 전에 요렇게 돼 있는 문장을 요렇게 고치든지 요렇게 돼 있는 문장을 요렇게 고치든지 내가 요 문장 활용한 거지, 그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3번 선택지. 그 다음에 4번이 좀 까다로워. 시간의 표준이 길이의 표준보다 먼저 결정돼야 된다. 이것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여기 밑에는 요 지금 길이의 표준이지, 그지? 길이의 표준
자를 구하기 전에 뭐부터 구해야 되면 빛이 2억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 이게 1m입니다. 이 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하고 초시계 중에 뭐부터 마련돼야 되냐면 초시계가 있어야 2억분의 1초 동안을 초를 딱 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시간부터 잰 다음에 이 시간을 가지고 요 길이를 잴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바꿔놓은 게 거기 4번 선택지. 시간의 표준이 길이의 표준보다 먼저 결정돼야 된다. 요게 돼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정답이 거기는 4번이 되겠고, 4번이란다. 그것도 맞겠고. 5번에 빛의 속력은 오차가 0이 되도록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오차가 0이 된다는 소리는 진짜 오차가 없다는 소리니까. 근데 문제는 이 시간이든 뭐든 간에 측정 무조건 불확실한 게 맞아. 다만 요거 헷갈리는 게 이거야. 이 말이 있어. 빛의 속력은 불확 정도가 0인 정확한 값으로 규정했다. 자, 요거하고 너네들이 이거 읽으면서도 여기를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면서 이 문장하고 이 문장 좀 이상한데 이걸 판단했어야 돼. 분명히 측정은 항상 오차가 있다 그랬는데 근데 빛의 속력은 불확 정도가 0이 되게끔 정확히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측정했다는 소리가 아니야. 규정했다는 소리. 도저히 측정이 안 되니 측정은 불확실해가지고 계속 오차가 나니까 그냥 이걸로 정하자. 규정만 그렇게 해버린 거야. 약속을 그렇게 해버린 거야. 그래서 요것들은 측정한 값이 아니고 규정한 값이 아니. 그 측정과 규정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정답은 거기가 5번이 되겠지. 근데 8번은 거기가 역시 5번이 눈금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새겨지는 대상이니까 종이가 있어야 되는 5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너네들한테 선생님이 물어보면 실수했다 요 정도 수준에서 고쳐지는데 요 지금 전체 내용을 종합해서 보는 거 하고 앞에서 우리 배웠던 것들 다 종합해서 나오는 문제가 뒤에 8쪽, 9쪽, 10쪽에 거기 보면 문제가 5개가 있을 거야. 요거 한번 풀어봐. 요게 조금 까다롭고요.
문제 유형으로 따지면 거의 10번 문제 제일 많이 틀린데 10번 문제는 아까 우리 앞에서 봐봐. A 여기를 딱 보면서 내가 7번 문제 그거 원래 어려운 문제인데 눈에 잘 풀었어. 실제로. 그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A 여기를 보면서 어떻게 해결해 보시오. 그러면 막 열심히 보고 있으면 이 몇 문제 안 되니까 어떻게든 해결이 되지, 그지? 되게 재밌는 게 있어. 봐이. 요거 5문장이야. 한 5문장. 5문장 있고 선택지 한 5개 있어. 별거 아니야. 좀 힘들어서 그렇지. 왔다 갔다 여러 번 하면 결국엔 답이 나올 수 있을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5문장 이 정도 이렇게 좀 꼬아놓어도 애들이 잘하네? 그러는데 요걸 내가 A를 딱 지정을 안 해주고 요거보다 조금 몇 개 더 합쳐다 치자. 한 3개 정도 더 합쳐. 자, 내가 요 둘 중에 여기에 관련되는 게 있어. 맞춰봐. 이러면 우두둑 틀리기 시작해. 사실 뭐 3줄 더 요거 가지고 고민해보면 요 5줄 가지고 고민해가지고 맞출 수 있는 사람이 3줄 더 첨가돼도 맞출 수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기에 딱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희한하게 딱 보면 정확한 어떤 선택지 판단력이 확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얘네들이 정답률이 만약에 여기에서 찾아봐. 그래서 정답률이 100%야. 그러면 내가 그래 5줄 더 줬다 치자. 그러면 2배로 힘들어지니까 정답률이 절반으로 딱 떨어져서 50% 돼야 되잖아. 그지? 10% 미만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 그게 우리가 항상 보면 이게 기계적으로 딱 보면 2배가 되니까 2배만큼만 어렵군.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우왕좌왕 하다 보면 그 정확도 50%마저도 못 건질 때가 많다는 거야. 많게 되는데 바로 지금 2번째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야. 그런 문제라고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12번 이거 거의 맞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 12번 거의 별표 줘. 우리 수능에서 어휘 문제 나왔던 것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다. 그리고 우리 수능 어휘는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어휘력인데 한 번도 안 물어봤던 게 사전적 의미를 잘 안 물어봐. 안 물어보고 사전적 의미를 물어보는 듯이 보이는 거는 가끔 가다가 한자어. 한자어들 같은 경우는 사전적 의미를 물어볼 때도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잘 나오는 게 이것들이 문맥적 의미. 자, 이때 문맥이라는 게 실제 보면 진짜 이 글 내용하고 어울리는 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되게 엽기적인 문제야. 그래서 12번이 나중에 단어의 뉘앙스까지 잘 봐가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쌤이 12번은 따로 나중에 설명을 좀 할게 하고 일단 요거 한번 보자. 자, 이 글이 맨 처음에 글 크게는 이렇게 나와 있어. 원래는 이게 풍물놀이였던 것이 사물놀이로 이렇게 이제 변화 발전한 게 원래 이게 이걸로 변한 게 아니라 풍물놀이에서 사물놀이가 하나가 만들어졌어. 만들어졌는데 이 사물놀이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쭉 있고 그래서 이게 옹호한다 이게 주장이야. 기차는 다 안 써서 근데 그 근거가 밑에 쭉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서 이 비판적 관점 이게 주장이야. 이 사람들. 그 다음에 밑에 쌤이 쭉 써놓은 게 이 주장의 근거들이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두 가지 생각했대. 쌤이 아까 지난 시간까지 글 전체에서 크게 봐야 될 거. 하나는 이 글의 소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 과정, 요걸 보면 풍물놀이에서 만들어진 게 사물놀이인데,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입장이 크게 두 가지 반대되는 성향의 두 사람이 있더라. 요 정도 수준 바라보는 게 이 글의 큰 내용이야. 그지? 그거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바로 거기 9번 문제다.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거 돼 있는데, 사물놀이는 풍물놀이에 비해서 역사가 짧다. 사물놀이가 풍물놀이로부터 나온 거다 보니까 당연히 얘가 더 길고 얘는 짧아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걸로 판단하는 거고. 두 번째, 풍물놀이와 사물놀이는 그 음악적 뿌리가 같다. 풍물놀이로부터 비롯된 거니까 음악적 뿌리가 거의 보면 사물놀이는 풍물놀이에 속해 있다고 봐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것도 맞고. 그 다음에 사물놀이는 국내외의 다양한 음악과 협연을 했고, 그 다음에 풍물놀이는 사물놀이와 달리 마당에서 움직이면서 뛰면서 한다. 자, 요거는 아마
여기 있으면 안쓰러운 것 중에 요게 해외하고도 협연을 했다는 게 있고 또 아니면 얘 같은 경우는 마당을 버리고 안전음악을 선택했다. 3, 4번이 되게 좀 더 선생님 말하는 큰 관계보다는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 게 3, 4번. 그 다음에 5번 보자. 사물놀이의 영향으로 풍물놀이의 성격이 크게 바뀌었다. 자, 성격을 우리가 바꾼데 뭐 성격 바꾼다 요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영향을 준다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A가 있어. 1번하고 2번 중에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어디에 온다는 거야 이게.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 되기 위해서. 1번이지 1번. 2번은 영향을 받는다고 그지? 자 그래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 4번 5번 선택지 보면 사물놀이가 풍물놀이에 영향을 줘서 풍물놀이 성격이 변했다는 거야. 그러면 요거 5번 선택지면 사물놀이가 풍물놀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딱 보면 순서관계가 다른 거야. 그래서 뭐 3, 4번이 어쩌고 저쩌고 이걸 왜 틀렸는지를 찾아보기 전에 큰 흐름상에서 말이 안 되는 게 5번 바로 답이 나와야 돼.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자. 자 여러분들이 볼 때는 10분 문제는 두 개가 종합되어 있는 거야. 요거 너네 화장하는 사람들 나중에 3학년 되면 화법에서 토론 내지는 협상 이런 게 나올 거야. 그럴 때 보자. A라는 사람이 항상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된다. 주장을 할 때는 반드시 거의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제 맞서 싸우는 사람 토론을 이제 딱 배틀 붙었는데 서로 반대하는 주장으로 맞서 싸우는 사람이 B라는 근거를 가지고 B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자, 그래서 A가 맨 처음에 토론자가 자기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막 이야기를 해. 한 다음에 상대방 자기하고는 반대에 있는 사람이 나름 자기의 근거를 가지고 막 주장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사람 뭘 하고 있어야 되면 이 사람 이야기를 잘 듣고 있어야 돼. 듣고 있다가 좀 있다가 반박을 해야 돼, 반박을. 그게 지금 7번 문제야. 자, 이 반박을 할 때 얘가 제일 신경 쓰고 있어야 될 부분이 얘가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 신경 쓰고 있어야 될 부분이 1, 2, 3, 4 중에서 어디에 신경을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이 토론할 때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 반대론자들은 뭐 하고 있어야 될까? 이거야. 어디를 신경 써야 될까? 1학년 때 눈에 배웠어. 1학년 때 맨 처음에 입론은 지 나름의 그냥 근거를 가지고 주장만 막 이야기하면 돼. 그지? 그거고 입론 말 얘도 입론이야. 얘가 막 입론하고 있을 때 요거에 대해서 좀 이따가 말 꼬투리 잡아 반박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A는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될까? 지 했던 말 1번, 2번에 신경 쓰고 있어야 될까? B의 근거 3번에 신경 쓰고 있어요. 3번. 그 다음에 역시 4번. 왜냐면 토론하다 보면 토론을 너네들이 만약에 토론을 하게 되면 그럴 이유는 없지만 글 속에서 이렇게 반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 A가 있어. 어떤 학생이 얘는 참 너무 잘생겨가지고 너무 좋더라. 그래서 좋다. 이야기를. 그래서 내가 야 얘가 뭐가 잘생겼노? 내가 볼 때 하나도 안 잘생겼다. 근데 잘생긴 것보다는 얘는 외모보다는 애가 성격이 좋아가지고 난 좋던데? 이런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이게 기억이고 요 니은이야. 이 두 사람은 반대되는 주장일까 같은 주장일까? 같은 주장. 얘들은 반대되는 게 아니다. 요런 거 조심해야 돼. 자꾸 여기만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얘는 외모, 얘는 내면, 외면, 내면 반대네? 아니야. 둘 다 팬클럽이야. 얘 좋아하는 애야. 그지? 그냥 다양한 면에서 좋아한다지 실제 그러면 요거에 반대되려고 하면은 야 얘가 뭐 잘생겼는데 내가 좋아하는 다른 애가 훨씬 잘생겼는데 얘는 못생겼어. 난 그러기 싫어. 이게 지금 반론이 돼야 되겠지. 그지? 반론이 되는 거고 요거는 절대 반론 관계 아니다. 그래서 반론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 다 신경 써야 돼. 두 개 다. 신경 써야 되는데 요 지금 바로 10분 문제가 한 개를 너네들이 신경을 잘 못 썼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경 쓸 위치를 놓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요 부분이 하나같이 여기 사물놀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에 있는 사람들의 근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만 딱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잘 모르겠으니까 어렴풋이 여기 있으면 안 쓰는 거 있지, 그지? 그걸 전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찾아보니까 잘 안 보이는 거야, 그게. 딱 집중만 시켜도 잘 보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1번에 자, 예술은 국경을 초월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지? 이 말은 사물놀이의 비판적인 관점의 사람들이 얘는 국정신을 잃어가지고 함께 어울리지 않고 리듬 암기라는 좁은 세계에 갇혀있다. 이 말. 예술적 다양성과 생동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민족예술의 정체성이 위기다. 사물놀이 때문에. 그 다음에 창조적 발전을 안 하고 있다.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고 있다. 이 말 중에서 예술은 국경을 넘어서 있어. 이야기하고 결합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국경. 예술의 국경이 있어. 이런 말. 요거. 민족예술. 요거 지금 사물놀이 때문에 민족예술이 잃어버렸다. 이러면, 야, 예술의 민족, 국가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예술은 다 같이 즐기면 되지. 전 지구인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게, 요게 보면 국경하고 통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변형되어 있는 단어들도 어쨌든 끼워 맞춰야 돼. 여기는 민족이라 그랬는데 국경하고 뭐 대충 국경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뭐 그렇게 보는 거야. 비슷하게. 그 다음에 3번에 보자. 대중 없는 예술은 죽은 예술이다. 그래서 판단하기 전에 먼저 여기 있는 키워드 중에 대중성하고 관계되는 거. 요거 보니까 대중들의 인기나 이런 데에 너무 영합하고 있어. 그러면 인기 없으면 이게 예술로 살아남을 수 있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렇게 주장하는 애들한테 반론 펼칠 때 딱 좋은 거지, 그치? 그 다음에 4번에 새로운 예술적 시도는 그 자체로 소중하다. 자, 요거는 창조적 발전을 거듭해야 되는데, 여러 번 해야 되는데, 못한다. 이 이야기는, 창조적 발전, 얘가 원래 이거 자체가 벌써 창조적 발전을 한번 했잖아, 그치? 한번 했으면 됐지. 뭐 맨날 하고 있어야 되나? 그 이야기가 새로운 예술적 시도는 그 자체로 소중하면 됐지 뭐 맨날 계속 거듭하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5번에 예술적 생동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여기 보니까 얘는 요렇게 하는 바람에 예술적 생동성하고 다양성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요것만 보지 말고 다른 거 가지고도 생동성 찾을 수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그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현대는 종합예술의 시대다.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변형된 단어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얘가 원래 이런 이야기를 했어. 마당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게 춤, 기획, 음악. 이게 함께 어우러지는 거. 함께 어우러지는 거, 요게 지금 종합예술. 얘가 지금 비판하는 게, 원래 우리 풍물놀이는 종합예술인데, 사물놀이는 종합예술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리듬악이라는 좁은 세계에 갇혔다고 할 수 있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맞아. 현대는 종합예술의 시대야. 이 말을 해버린 거는 오히려 얘 말에 동조하는 거다. 종합예술이 되게, 야, 무조건 뭐, 굳이 종합해야 돼? 하나만 잘하면 되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그치? 근데 종합예술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 말에 그냥 오히려 동조하는 게 돼버려. 그래서 거기는 틀린 게 답이 2번이 돼야 되는데, 요 10번이 앞에 거하고 똑같은 것들이야. 아까 있으면 내가 요거 7번 문제 풀어봐라. 그 다음에 2번 문제 풀어봐라. 이게, 물론 약간 생각해야 되는 게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건 있지만, 선생님이 오늘 보여준 게, 약간 뭐 풀어봐도 거의 안 틀리는 문제, 2번 문제. 그 다음에 이거 좀 어렵다, 좀 더 한번 봐라 했던 문제. 그 다음에 이 문제. 너네가 볼 때는 다른 문제 같지만 선생님 볼 때는 같은 문제인데 이걸 조금만 내가 사고의 수준을 갖다가 여러 번 좀 더 복합적으로 하게끔 만들면 얼마든지 너네들 더 많이 틀리기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똑같은 문제 가지고. 그래서 항상 보면 잃지 말아야 되는 게 전체 큰 내용,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을 종합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보면 내가 집중을 할 때는 어디에 이게 두릉술하면 안 돼. 선생님이 자꾸 두 가지 모순된 이야기를 해. 전체 내용을 잘 보라고 하면서도 뭔가 내가 지금 반론의 근거 이런 걸 찾아보면 이 네 가지 내용 우왕좌왕하지 말고 딱 보면 내가 집중해야 될 부분 여기를 확실하게 집중을 할 때는 해야지, 그지? 거기를 초점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글 전체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런 근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런 근거니까 요거 위주로 봐야 되겠구나. 이게 판단이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11번에 요거는 어휘력인데 기억해 보면 음양 조화의 원리를 적용해서 사물놀이와 풍물놀이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 의견 해가지고 제일 많이 틀린 게 2번하고 3번일 거야. 그리고 어휘력 한번 보자. 어휘력. 자, A하고 B가 요거는 이제 토론보다는 협상할 때 이렇게 잘 나와. 협상할 때 A하고 B가 막 둘이 싸워.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러면서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나와. 그래서 여기 단어 중에 조화라는 말이 있고 절충이라는 말이 있어. 근데 우리가 보통 협상을 하다 보면 이렇잖아. A는 1번까지 다 포함해서 주장하니라고 보다 보니까 1번, 2번 나는 꼭 해야 되겠다. B는 아니다, 나는 2번, 3번 꼭 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 합의 볼 때 보통 어떻게 합의를 봐? 그래, 알았다. 둘 다 공통되는 거. 2번 여기서 합의를 보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이 2번만 있다. 그래서 A, B가 각각 1번, 3번을 양보를 하고 그 다음에 2번에 합의를 했어. 양보와 합의. 조화일까 절충일까? 절충이야, 절충. 이게 절충이다. 그래서 여기는 양보 합의 되게 좋은 단어들이야. 좋은 단어가 나오지만 2번만 남는 거야. 조화는 어떤 거냐면 1번, 2번, 3번 다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떨 때 절충을 절대 하면 안 되냐면 유기체, 살아있는 목숨 같은 거. 우리 왜 솔로몬의 지혜 해가지고 보면은 엄마 둘이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막 싸울 때 솔로몬이 그럼 둘이 나눠 가져. 반 잘라서 가져. 이러니까 진짜 엄마는 그 포기했다 그러잖아. 그지? 그것처럼 자르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유기체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진짜 엄마인데 그럼 내가 다리 양보할게. 네가 가져. 뭐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것들은 포기할 수 없는 게 그런 어떤 생명체. 그 다음에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 정체성은 지금 우리 풍물놀이 1번, 2번이 다 있어야 이 풍물놀이 정체성이 유지가 되는데 양보한답시고 이를 하나 버리면 얘는 풍물놀이도 아니고 그러다가 또 사물놀이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린 거야. 그런 것들 때문에 정체성이나 유기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조화를 해야지 이걸 갖다가 절충을 했다가는 둘 다 죽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절충과 조화의 차이를 물어보는 건데 바로 2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지. 그지? 함께 모두가 다 발전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12번에 니은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 되는데 거기 단어를 잘 봐. 우리나라 단어 중에 이런 게 있어. 우리가 부정형 문장이, 부정이 낫이 아니고 부정하는 문장, 부정적으로 쓰이는 문장이 있고 긍정적으로 쓰이는 문장이 있으면 어지간한 단어들은 우리나라는 프랑스나 이런 데 유럽 쪽에 가면 뭐 여성형 명사도 있고 남성형 명사 이렇게 성이 주어지잖아. 그지?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는 대신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좀 그런 특징이 되게 미비해.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가 있어. 특히 이 다승이라고 하는 놈은 아주 부정적인 단어잖아. 그지? 부정적인 단어인데 그 선택지를 싹 비교해보면 이런 게 있어. 하나같이 뭐뭐시, 뭐뭐에 이 두 부분으로 나눈다. 이가 될 때는 다승애가 주체야. 그 다음에 애가 될 때는 다승은 대상이야, 대상. 주체는 따로 있어, 따로. 우리 생략된 주어가 있는 거야, 나름대로. 우리가 주체가 돼가지고 우리가 다승에 어떻게 되다 이런 뜻이야. 요놈은 다승이 스스로 어떻게 되다. 근데 우리가 봐라. 다승이 아무리 부정적이라서 나도 이 다승이 나한테 오는 거 싫어. 싫지만 쥐가 와서 스스로 나한테 달라붙으면 어떡할 거야. 거절을 못 하잖아. 그죠? 똥물 튀는 거 싫어. 튀는 거 싫지만 쥐가 와서 내한테 딱 붙어버렸어. 싫지만 당하다는 의미로 내가 당할 수밖에 없지. 그지? 그래서 거기 다승이 붙고 다승이 생기고 요거는 아무리 부정적인 단어라도 지 스스로 생겨나고 지 스스로 와서 내한테 달라붙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이리 하나 저리 하나 괜찮은 말들. 1번하고 거기 3번은 반면에 요 지금 우리가 주체일 때는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어색한 문장이야.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당하다의 의미를 뒤에 오는 동사는 괜찮지만 내 스스로가 다승에 뛰어들다. 나는 다승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다. 이런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돼야 돼.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야 되는데 거기 보면 자 다승에 물들고 할 때 물들다. 물들달도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가 와서 물드는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 피동이야. 반면에 거기 다승에 빠져들다. 빠지다. 우리 함정에 빠지다. 함정 좋아서 빠지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빠지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내가 당하다의 의미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거 쓸 수 있어. 근데 문제는 4번에 거기 스며들다 있지. 그지? 스며들다는 상당히 능동적이야.
내가 당하다의 의미가 아니고 내 스스로가 타성에 스며들었다 이런 의미야. 똑같아. 근데 우리가 주체가 돼가지고 타성에 그렇게 스스로 스며드는 것은 우리나라 문장에서는 어색한 문장이 돼야 돼. 그 답은 거기가 4번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용도로까지 물어보던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13번은 답이 3번이 되는데, 여하튼 간에 이번 학기에 계속 선생님이 강조 제일 많이 하는 게 2학년들은 딱 보면 전체하고 집중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집중할 때는 어떤 식으로 집중해야 될지 딱 보면 정확하게 내가 바라다 봐야 되는 위치를 딱 정해가지고 거기에는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오히려 집중해야 될 때 어수선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잘 틀리는 문제. 그지? 그래서 그걸 좀 구분 지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고, 그럼 잠깐 쉬었다가 그다음에 문학을 보고 어쨌든 다다음 주 월요일 날 모의고사 볼 테니까 그때 다 나오도록 하고. 얘들아 이제 문학하자. 내신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찬비 안 졸지?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또 내신 시작이고 시간표 혹시 우리 학교 시간표 나는 모른다. 어디 학교였지? 너 2학년 진고? 아, 진고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야. 똑같은 시간. 아, 진여 바뀌었다. 진여 2학년은 원래 우리가 토요일 오전에 있잖아. 근데 그러면은 니네가 지금 두 과목이잖아. 문법이랑 문학이랑. 근데 그걸 3시간 안에 하니까 계속 맨날 우리 막 보강하고 이랬잖아. 그게 너무 힘들어서 평일로 바꾼다 그랬었잖아. 기억하지? 아니. 주 1회를 할 건데 그래서 평일날 하되 딜레이 되는 거지. 계속 4시간, 5시간 이렇게. 두 과목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토요일은 딜레이가 안 되니까 뒤에 애들이 있어서 끝내야 되니까 평일은 7시 시작하면 12시까지는 해도 되니까 그래서 수요일날 한다 그랬었던 거 기억하지? 그래서 진여 얘기했어. 진여는 매주 수요일 7시에 할 거야. 끝나는 시간은 알 수 없어. 그냥 진도 나가면 끝낼 거야. 그리고 명시는 왜 모르지? 너 이번에 들어왔어? 너 근데 왜 일로 왔어? 명신인데? 아, 원래 그랬어? 원래 이제 명신이 뭐냐면 매주 일요일날 초전동에서 8시. 또, 나 우리 학교 시간 모른다. 다 알지? 대하가 지금 문제인데 현호 때문에 원래 얘네가 토요일 7시잖아. 대하가. 지금 현호가 계속 1시간 일찍 가고 있잖아. 그래서 진여가 토요일 오전 10시가 빠져서 지금 내가 토요일 오전 10시가 수업이 되거든?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그게 문제는 태민이야. 아, 너도 안 되니? 다 오미실이니? 아, 그럼 그냥 갈게. 현우 어떡하지? 그냥 7시로 할게 그러면. 그러면 또 모른다 없지? 알지? 일요일? 1시? 10시인가? 일요일 1시. 그러면 원래대로 하는 걸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학교별로 내신이니까 이 시간에 와서 수업 없어요 하지 말고 자기 시간에 맞춰서 오면 돼. 진고 그러니까 3일 있다 오면 돼. 진고도 마찬가지고. 니네가 진고 진여가 지금 2개잖아 과목이. 그래서 빨리 들어가고 오래 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문학 수능 준비라고 하고는 있지만 내신에도 연관이 있는 문학 마지막이야. 우리가 산문 문학 했었고 그다음에 운문 문학 했었고 마지막에 극하고 교술 2개를 같이 할 건데 이게 수능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성이 엄청난 영역은 아니야. 무조건 수능에 현대시 1-2개 나오고 고전시가 1-2개 나오고 그 다음에 현대소설 1개 나오고 고전소설 1개 나오고 이렇게 딱딱딱딱 4개가 짝이 맞춰지는데 이게 교술하고 극은 번갈아 가면서 나와. 그래서 극 나오다가 한번 스필 나왔다가 스필 나오다가 또 극 한번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격과제로 나오는 부분이라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산문 운문에 비해 좀 덜 중요하고 그리고 외울 게 많지가 않아. 여기는 기본기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필수적인 게 되게 소량이거든. 그래서 그냥 2개 모아서 빠르게 할 거야. 마무리로. 그리고 이게 1차 때
봉산탈춤이나 아니면 뭐 북어대가리 막 이런 희곡이나 시나리오 뭐 두근두근 내 인생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었으면 시험 범위가 끝난 부분이긴 한데 앞으로 들어갈 애들도 있으니까 2차 때 극문학이나 교술문학이 들어가면 여기 나오는 것들이 거의 핵심으로 많이 내셔. 선생님들이 내신에서는 기본을 많이 물어보시잖아. 개념어를. 개념어 이 정도는 알고 내신 시험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도 시험 범위에 완전 직결될 수 있으니까 국어대가리 막 이런 거 들어가는 학교들 많던데 이번에 그거 경애는 끝났구나. 그치? 국어대가리 끝났지. 근데 뭐 봉산탈춤 이런 거 들어갈 차례지. 가면극이 하나는 들어가 있어. 모든 문학교과서에 한 개의 가면극, 민속극이 다 들어가 있거든. 근데 그게 1차 때 안 나왔으면 보통 2차 때 들어갈 거니까 이번이 마지막 문학이잖아. 이제 문학이 마지막이야 벌써. 진짜 후덜덜하지 않아? 문학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2학기 들어가잖아. 독서만 미친 듯이 하는데 그 독서가 수능 독서랑 상관이 없어. 그냥 쓸데없는 짓을 한 학기 동안 계속 하는 거야. 차라리 연매를 하면 쓸데라도 있지. 내신을 위한 공부를 이제 2학기 때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입시인 거야. 수능 특강 바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 문학은 지식 끝난 거야.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건데, 그러니까 마무리 잘 해야 돼. 이번에 문학 내신도 내신이고 그거 하면서 기본기도 잘 다져야 돼. 문학 교과서에 있는 개념어 있잖아. 갈래별 특징부터 해가지고 뭐 극갈래, 민속극과 서양극의 차이 막 이런 거 이게 다 수능에 출제되는 1순위 개념어들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지식을 채우는 기간이 2학년이 끝인 거 알지? 3학년 때는 지식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진짜 문제 푸는 기계가 돼 있어. 그때는 계속 풀고 또 풀어. 그때도 지식을 채워야 되는데 애들이 불안해서 그걸 못해. 그러니까 막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 계속 보잖아. 교육청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 계속 보잖아. 거기다가 애들이 무슨 바탕 모의고사, 이감 모의고사, 상상 모의고사 그냥 옆에 애가 막 봉투채 들고 와서 풀면 불안하니까 그거 어디서 샀어? 나도 사야지. 계속 풀어.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거의 1년이 가는 느낌? 수능 특강이랑. 그 수능 특강 할 때는 기본 개념을 채우는 게 아니야. 계속 작품끼리 비교해서 공차 쌓는, 실력 쌓는 기간이야. 그러니까 거의 문제풀이가 주니까 지금이 기본기 다지는 마지막 시간이야. 그러니까 잘해야 돼. 진고는 지금 쓸데없는 독서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언매를 하고 있으니까 2학기 때 문학을 하겠지. 이제 보자. 이제 극문학 정리하자. 우리가 극갈래다 하면은 극갈래 하면은 여기서의 핵심은 이제 두 개가 있어. 희곡하고 시나리오가 있어. 원래 극문학의 시작은 희곡이지. 연극의 대본, 무대의 상연을 전제로 하는 거야. 이거 영화의 대본, 이거는 극장 상영을 이제 핵심을 두고 염두에 두고 하는 거지. 무대 상연이냐, 극장에서의 상영이냐 그건데 연극과 영화 그래서 두 개인데 원래 극갈래의 출발은 희곡이지. 그래서 희곡을 만들어서 막 연극을 막 상연하고 무대 위에서 막 배우들을 등장시키고 막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제약이 너무 많은 거야. 이 위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우선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간의 제약이 있고 그다음에 등장 인물 수의 제약이 있어. 이게 제약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리얼리티 같은 게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성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수 있지? 이걸 고민하다가 이제 나온 게 카메라 기법인 거야. 카메라 기법을 써서 미리 촬영을 쫙 한 다음에 시간, 공간, 등장 인물 수의 제약을 사라지게 하고 이제 극장에서 상영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시나리오가 탄생한 거지. 그러면 희곡만 있을 때는 그냥 연극을 보러 가면 됐지만 우리가 더 이상 연극과 영화가 둘이 싸워. 뭘 보러 갈 거니? 연극 보러 갈 거니? 영화 보러 갈 거니? 훨씬 재밌고 리얼리티가 사는 거. 이거 보러 가지. 영화 보러 가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잖아. 물론 니네가 이제 대학을 가면 서울로 이제 가고 뭐 성대 뭐 이렇게 꼭 성대 안 가도 그냥 서울로만 대학을 가면 데이트 코스잖아. 대학로가. 대학로에 한 번도 안 가보고 대학 4년을 졸업한 대학생이 어딨어. 무조건 거기서 동숭동을 한번 걸어보고 대학로를 즐기고 거기 대학생들만의 문화를 느끼고 술도 마시고 데이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를 가면 약간 그런 게 생겨. 대학교 1, 2학년 때는 영화를 보는 것보다 연극을 대학로에서 보는 게 조금 더 지성인이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생겨. 이거 너무
세속에 찌든 것 같은 느낌, 이거를 봐야 뭔가 문화적으로 뛰어난 것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좀 하게 돼. 실제로 그래. 그래서 한 번쯤은 이제 영화를 보러 우리가 가지만 또 그때가 지나잖아? 뭐 또 직장 생활하고 하잖아? 그럼 연극 보러 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영화를 보러 가는 빈도수가 훨씬 크잖아. 그래서 연극이 계속 영화에 밀리는 거야. 이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모든 관객이 이것만 보러 가고 있어. 그럼 얘네들도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나타난 거. 1차적으로는 그래서 나타나기도 했고 2차적으로는 이제 독재 정권이 발생하잖아. 독재 정권 하에서는 모든 감시와 검열이 기본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연극을 만들면 계속 잘려. 비판을 조금이라도 하면 잘리니까 상연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부조리극이라는 게 나타나. 요새 모의고사 수능의 핵심은 사실극이 아니야. 희곡인데 시나리오보다는 지금 수능에서는 연극이 훨씬 많이 나오지 희곡이 훨씬 많이 나오지 실제 빈도수가 이게 준데 여기서는 사실 희곡이 아니고 부조리극이 훨씬 중요한 거야. 부조리극 이거를 교과서에 따라서는 서사극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대표적으로 부조리극의 대표가 이제 이근삼 선생님의 원고지.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은 학생들은 이거 읽어봤을 거야. 되게 유명한 작품이라서. 그리고 이강백의 결혼 아니면 파수꾼. 거의 모든 국어와 문학 교과서에 한 편 정도씩은 이거 세 개 중에 뭔가가 실려 있어. 요게 핵심이야. 요게 대표고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 뭐 북어대가리도 사실 서사극이지, 그치? 니네 했지? 북어대가리 이런 것도.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요새는 연극의 핵심은 사실극보다 차범석의 성난기계가 사실극의 대표 작품이거든.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사실 그대로를 재현하는 거고 그 말고 부조리극이라는 게 사실극하고 조금 약간 대립 완벽한 대조는 아니야. 완벽한 대립은 아니지만 조금 어긋나게, 빗나가게, 낯설게 사실극과는 좀 낯선 기법을 많이 써서 만들어진 새로운 기법이 부조리극이야. 서사극. 근데 이게 뭐냐면 다양한 방법을 써. 이근삼의 원고지 같은 경우는 왜 부조리극이라고 하냐면 되게 과장돼 있어. 무대 소품이나 장치들이 등장인물이 교수하고 교수의 처하고 장남하고 장녀가 등장하거든. 근데 이게 가족이거든. 얘네 4인 가족. 근데 보통 가족이 등장하면은 호칭, 명칭이 어떻게 돼?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보통은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 원고지라는 작품의 주제의식이 가족 해체야. 그걸 비판하고자 연극을 만든 거야. 가족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이 다 와해된 그 현실 사회를 비판하려고 만든 거라 일부러 아버지, 어머니라는 그런 명칭이 안 들어가 있고 교수라는 직업 명칭이 들어가 있는 교수, 교수의 처, 아내가 아니고 교수의 처, 그다음에 장남, 장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버지가 직업이 교수잖아. 그래서 원고지인 거야. 아버지가 등장을 할 때 정장을 입고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원고지를 입고 등장을 해. 그러니까 벌써 딱 봐도 어머 너무 리얼리티가 아닌 거야. 말도 안 돼 이렇게 돼. 아버지가 원고지로 막 다 있는 그런 양복을 입으시고 무대가 천장부터 바닥하고 모든 벽이 다 원고지로 돼 있어. 눈이 막 진짜 정신이 산만해. 그리고 쇠사슬을 막 칭칭칭칭 감고 있어.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아?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가장의 무게. 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책임감. 본인의 꿈과 희망은 다 무시되고 사라진 지 오래고. 니네 안 그럴 것 같지? 나중에 아빠가 되면 내가 꿈을 위해 살 것이냐 내 가족의 현실, 생계를 위해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기로에 설 때가 있잖아. 그게 제일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문인들이잖아. 시인들, 소설가들. 이게 선생님을 하면서 시를 쓰면 그나마 괜찮은데 딱 시 쓰는 직업만 하고 있고 그 연예인들도 보면은 무명 연예인들 봐봐. 딱 그 연예인의 그 배우 일에만 몰두하는 애들이 어딨어. 막 10년, 20년씩 무명이었던 애들 보면 막노동도 해보고 편의점 알바도 별걸 다 해보잖아. 그러면서 계속 갈등을 하잖아.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할까? 아니면 때려치우고 꿈을 버리고 딴 걸 해야 될까? 계속 그러잖아. 그 원고지 아버지가 대학 교수긴 한데 뭔가 연구라는 사명감이 있어서 내 꿈을 펼쳐야 된다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원고를 씀과 동시에 교수들은 돈을 벌잖아. 그치? 그래서 계속 번역 일을 해. 근데 그게 그냥 돈벌이의 수단인 거야. 그래서 밤새도록 계속 번역을 해. 왜냐하면 우리 아들과 딸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 되니까 그 가장의 무게감을 의미하는 게 쇠사슬이야. 칭칭 감고 나와. 막 피곤해 쩔어서 막 이러고 나와. 그리고 막 원고 쓰다가 막 자. 근데 그 딸이 그걸 보고 우리 아버지는 역시 학자이셔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리고 교수의 처는 이제 가장으로서의 그런 무게감을 갖고 살면 옆에서 아내가 어떻게 해야 돼? 보필을 잘해야 되잖아. 어머 여보 수고했어요. 쉬었다 해요. 막 밥도 잘 차려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닥달해. 더 써요. 더 써요. 더 써요. 막 이렇게. 그래서 쓰는 족족 계속 이렇게 쓸어 담아. 옆에서 처가. 푸대자루 있지. 거기다가 엉거를 계속 쓸어 담아. 그래서 이게 딱 완성되잖아. 그럼 출판사를 막 뛰어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래서 이걸 출판사에서 원고를 주고 돈을 바로 받아와서 아이들한테 나눠줘.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한테는 한없이 의리야. 어머 얘들아 이제 이러면서 또 뭐가 갖고 싶니? 막 이러면서 애들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이걸 딱 접수하잖아? 그럼 이제 자기 남편한테 가서는 우리 애들 가방 사줘야 돼. 막 구두 사줘야 돼. 옷 사줘야 돼. 학원 보내야 돼. 막 계속 이래. 그럼 아빠는 또 계속 쓰는 거야. 진짜 지긋지긋하겠지. 막 그런 걸 보여주는 거고 거기서 이제 장남하고 장녀는 아들하고 딸인데 아빠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야 되지 않니? 지금 니네 아빠한테 고맙니? 그치? 너무너무 고맙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와서 졸면 돼? 안 돼? 졸 때 생각해. 우리 아빠가 나를 어떻게 고생해서 지금 학원을 보내시는데 제발 좀 생각해라. 나는 예전에 고등학교 때 되게 일시적이긴 했는데 진짜 너무 하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 불태웠어. 학구열을. 그거 알지? 중학교 때 진짜 심각하게 공부만 했던 애들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공부를 안 해. 지긋지긋하거든. 근데 미친 듯이 했어. 중학교 때 공부를. 그러니까 약간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 심리가 좀 있었어. 그래서 누구한테 지는 걸 너무 싫어했던 초등학생. 그래서 그 재수없는 애들 있잖아. 왜 전과목 중에 하나 틀렸는데 막 5교시까지 쳐 울고 앉아 있는 애들.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냥 한 개 틀리면 애들이 되게 재수없어 했을 텐데 그때는 몰랐어. 막 이랬어. 왜? 하나 틀렸어. 막 이랬어. 얼마나 재수가 없었을까, 그치?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약간 경쟁심에 붙었던 그런 애였고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쟤 이기려고 뭐 이랬던 애였고 재수 없었겠지? 그리고 중학교 때는 그냥 공부를 해서 1등을 해야 돼 라는 뭔가 강박? 그게 있어. 그때도 약간 경쟁심이긴 해. 내가 이름이 좀 흔해. 영미잖아, 이름이. 전교에 2-3명씩 늘 있었어. 근데 그 영미들이 또 공부를 다 잘했어. 그래서 저 영미보단 잘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 진짜 열심히 했어, 중학교 때. 근데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그 잘했던 영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거야. 다 다른 고등학교를 간 거야. 그러면서 좀 뭔가 놨어. 이제 이길 사람이 없어. 그리고 좀 해봤어, 이제. 이겨봤어? 그러니까 이게 하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또 미친 듯이 놀았는데 원래 중학교 때까지는 놀아도 돼. 그치? 살아보니까 그래. 동생들이 있으면, 중학생들이 있으면 그냥 놀려. 공부시키지 말고 그냥 어느 정도만 시키면 돼. 놀게 하고 고등학교 때 불사르면 돼. 근데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안 했다? 근데 이제 막 고1, 고2 돼가고 이제 3 넘어갈 때 겨울방학 때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렇다고 내가 미친 듯이 또 논 건 아니야. 챙길 건 챙겼는데 중학교 때처럼은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좀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근데 공부가 하기 싫어. 동기유발이 1도 안 돼. 경쟁심 뭐가 없어. 지면 어때? 막 이런 느낌으로. 그때는 그냥 성격 좋은 애, 인기 많은 애, 뭐 이런 느낌으로 살았어, 고등학교 때는. 근데 우리 아빠가 계속 어쨌든 고생해서 벌어다 주시는 건데 뭐 사교육을 하진 않았지만 좀 죄송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빠, 엄마 얼굴이 들어간 가족 사진을 내 쇠필통이었거든? 그 쇠필통에 꼈다. 그래서 공부하기 싫으면 진짜 너무 자고 싶고 막 이럴 때 내가 블랙데이 무슨 데이 다 챙기는 애였거든. 그래서 맨날 애들이랑 야자 빼고 막 짜장면 먹으러 놀러 나가고 막 이랬어. 그러니까 그거 고등학교 때 한 거야. 중학교 때 그러고 놀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친 거지. 근데 그런 막 애들이 또 나가재 막 나가고 싶어, 야자 쐬고 싶어 막 그러면 이제 필통 꺼내서 보고 공부해야지 하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잠깐이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자극이 좀 되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공부하기 싫으면 아빠, 엄마라도 생각을 좀 해. 사진이라도 띄워. 알겠지? 근데 그게 또 얼마 못 가긴 해. 근데 단기는 효과가 있어. 그래서 얘 장남, 장녀가 그 고생한 아빠한테 고마움은커녕 그냥 부모로서의 책임감만 계속 강요를 해. 아빠 얼굴만 보면 아빠 다녀오셨어요, 식사하셨어요가 아니라 아빠 구두, 가방, 책 막 이런 거 있지. 학원 막 이래. 그냥 학원 보내주세요도 아니고 학원 계속 그래. 그러니까 완전 부조리극이야. 이건 몰입이 될래야 될 수가 없어. 너무 과장적이고 그 다음에 이런 몽타주들이 말도 안 되게 희극적이고 근데 일부러 그러는 거야. 거기다가 우리가
극갈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진짜 중요한 특징이 서술자의 개입이 있겠어 없겠어? 없지. 이거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배우들이 나와서 막 실감나게 관객들이 몰입을 할 수 있게 막 연기를 막 해야 돼. 막 울고 웃고 하면서 해야 돼. 근데 갑자기 잠시만요 하고 여기서 방금 전까지 뭐 엑스트라 3으로 연기를 하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이러고 막 설명을 해. 서술자처럼 막 직접 제시를 해. 그러면 관객이 어때? 아 맞다. 이거 연극이잖아. 이거 가짜인데. 아씨 왜 울었어.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서술자가 있으면 안 돼. 극갈래는 원래. 사실극은 서술자가 절대 없지. 배우들을 통해서 주제를 전달하는 거야. 근데 부조리극은 서술자를 등장시켜. 이거를. 그래서 특히 원고지는 장녀가 계속 아빠만 보면 백, 화장품 계속 그러거든? 저런 호러 자식 막 이렇게 봐. 그래서 어우 분통 터져. 아빠 불쌍해. 막 이러면서 보는데 갑자기 조명 딱 바뀌고 장녀가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 일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설명을 해. 그러면 관객이 아 맞다. 이거 지금 연극 보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돼. 그러면 우리가 뭐가 생기냐면 거리감이 확 생겨. 감정이입이 되는 게 아니라 거리가 막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이입이 아니라 비판을 해. 팔짱 껴 이제. 가짜지? 한번 얼마나 잘하나 볼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비판적인 안목이 생겨. 아 내가 전현처럼 살지 말아야겠다. 저 새끼처럼 막대 먹게는 살면 안 되겠다. 진짜 이게 된다니까?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보고 나는 저러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거기서 주제의식을 빡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집에 가는 길에 생각해. 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지? 이런 거. 이거를 느끼게끔 만드는 거야. 비판적인 거리감과 안목을 형성시키는 거야. 이게 부조리극의 특징이야. 뭔가 깨달음을 얻게 하는 거. 저기 이강백의 결혼은 어떻게 되냐면 저거는 막 서술자가 직접 개입한다는 그런 건 없지만 소품이 없어. 이게 서양 연극이잖아. 그치? 희곡은. 서양 연극의 핵심은 정말 사실적으로 조그만한 소품까지 다 리얼리티 살려서 다 갖다 놓고 최대한 사실적으로 세팅을 다 해놓고 조명과 여기 공기와 습도와 음향까지 다 맞춰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결혼은 지금도 대학로 가면 가끔씩 2년에 한 번꼴로 상영을 해 진짜로. 그래서 연인끼리 가서 많이 봐. 되게 소극장에서 해. 좁은 데서 해. 대극장도 아니야. 그래서 되게 가족적인 분위기로 연극을 하는데 딱 의자 2개 나와 있어. 그래서 뭐야 이거? 잘못 왔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들어가면 극장에 들어가면 딱 들어갔는데 딱 2개 있어. 그래서 이거 뭐야? 이러고 들어갔어. 우리 때는 결혼이라는 작품이 교과서에 없었었거든. 처음 봤거든. 나는 대학로 가서 봤는데 갑자기 얘가 책을 막 읽어줘. 근데 그 책의 줄거리가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를 해준 거야. 그것도 되게 특이하지. 미리 어떻게 이야기 진행될지 다 얘기를 해줘. 그런 다음에 되게 잘생긴 배우가 내려와. 묘대로 내려와. 그렇게 한 바퀴 쓱 돌아. 돌면서 뭘 신었나, 뭘 입었나, 뭘 걸쳤나 다 봐. 그래서 관객들 중에 왜 명품 걸치고 온 사람들 있잖아. 딱 봐도 막 시계 막 그런 거야. 막 뭐지? 시계 제일 좋은 게 뭐니? 남자 시계 제일 좋은 게 뭐니? 여자로 치면 뭐니? 막 여자들 귀걸이 막 이런 거 막 까르띠에 같은 거 막 걸치고 막 수천만 원짜리 막 시계 하고 있고 막 남자도 에르메스 막 넥타이 메고 있고 막 루이비통 가방 들고 있고 막 이러잖아. 그럼 그걸 하나씩 다 빼서 이렇게 뺏어서 지 지갑으로 만들고 지 넥타이로 만들고 뭐 여자면 지가 귀걸이를 차고 시계면 남자 거 하고 그 막 이런 거 듀퐁 막 라이터 있잖아. 수백만 원짜리 그거 이렇게 갖고 가서 잠깐 빌립시다 하고 가져가. 그래서 얘가 풀 착장을 해. 신발까지 모자까지 막 지팡이까지 안경테도 명품 테면은 뺏어서 지가 해. 이렇게 해서 그러면 관객 입장 니네가 관객이면 어떨 것 같아? 저 배우가 내 넥타이를 메고 나와서 연기를 해. 그러면 어때 느낌이? 왠지 내가 하는 것 같잖아. 내 넥타이가 저 위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얼마나 집중이 잘 되겠어. 그러니까 관객들이 완전 몰입을 하는 거야. 자기가 연극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질문하고 내려가서. 원래는 서양 연극은 무대와 관객이 완전 분리되는 거야. 절대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관객이 소극적이야, 능동적이야? 완전 소극, 완전 수동. 우리가 웃기는 포인트에서 왜 사람마다 웃음 포인트가 다를 수 있는데 서양 연극을 볼 때 혼자 하하하 막 이렇게 웃으면 그 진짜 예의 어긋나는 거 알지? 손가락질 받잖아. 그럼 혼자 막 박수치고 있으면 아 시끄러워요 막 이렇게 되고 사람들 다 웃고 있는데 혼자 울면 좀 창피한 거 되잖아.
서양 연극이 원래 그래. 웃을 때 같이 웃고 울 때 같이 울고 박수 칠 때 같이 박수 쳐야 돼. 그냥 조용하게 있어야 돼. 몰입을 해야 돼. 얘네 연기에. 근데 결혼은 안 그래. 내려가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뺏고 다시 돌려주고 막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관객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거야. 그래서 주제 제시를 효과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 이게. 연극이 이렇다는 게. 그리고 파수꾼 뭐 국어대가리 다 마찬가지야. 국어대가리 배운 학교도 있으니까 경혜여고 배웠지. 거기 자, ang, 기, 임 이렇게 돼 있잖아. 김씨, 장씨. 얘네들의 이름을 실명을 언급을 안 하고 그냥 성으로 얘기해. 그리고 뭐 딸기코 막 이런 별명으로 얘기해. 그게 이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 소통, 단절 이거에 대해서 소통하지 않는 단절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연극이잖아 저게.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를 안 하고 별로 타인에 대한 궁금함이 없는 거야. 그런 걸 비판하려고 일부러 장씨, 김씨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야. 이게 다 부조리급. 딱 봐도 실제로 몰입할 수 있는 연극 같은 느낌이 안 들어. 근데 주제 제시는 훨씬 효과적인 거야. 이게 나왔어. 그래서 요새는 모의고사는 이게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개념어를 하자. 개념어 보자. 이제 극문학의 특성과 유형. 여기서 설명할까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오버돼서 그냥 이거 보면서 갈게. 그래서 극문학의 특성 봐봐. 극문학은 공연이나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다. 계속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인물의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걸 보는 거니까 인물의 행동과 대사가 중심이 된다. 그치? 행동의 문학이다. 대사의 문학이다. 그 다음에 갈등과 갈등 해소가 주가 된다. 이거는 소설과 극문학의 공통점으로 자주 물어봐. 두 개 갈래 공통점이 갈등의 문학이야. 근데 갈등이 더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소설일까 극일까? 당연히 극이지. 왜냐면 이건 2시간 안에 갈등을 촉발시켜서 폭발시킨 다음에 해석까지 가야 되니까 얼마나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겠어? 그래서 극문학은 완전 갈등의 문학이고 현재 진행형의 문학이다. 배우가 무대 위에서 과거 시제 써. 볼 거야? 이거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 부조리 극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아무튼 일반적인 연극은 과거 시제 쓰면 안 돼.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날개에 있어. 극문학과 서사문학의 비교 있지? 이게 내신에서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문제 유형이야. 요새는 아예 소설을 극으로 바꾼다든지 극을 소설로 바꿔서 달라진 게 뭐 있어? 이거를 묻기 시작하고 있지. 그래서 시제 보면은 극은 무조건 반드시 정말 특이한 부조리가 아니라면 현재 시제를 써야 돼. 근데 소설은 현재 시제도 쓰지만 주로 과거 시제가 훨씬 더 많다는 거. 그 다음에 표현 방식은 대사와 행동을 직접 보여주지만 소설은 묘사도 있고 대화 장면도 있지만 서술이 주가 돼. 그래서 직접 제시도 있어. 그다음에 인물 제시 방법, 당연히 극은 보여주기니까 간접 제시밖에 없고 소설은 간접 제시도 있지만 직접 제시도 많지. 서술자의 직접 제시. 서술자 개입이 일반적인 극은 불가능이야. 부조리 극에서 특이하게 극이 이제 서술자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소설은 당연히 가능하고 무조건 가능하고 전달 방법은 무대 상연이고 소설은 읽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런 두 갈래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장르 변형 문제 나왔을 때 답이 이거겠네. 시제가 바뀌었네. 뭐 이렇게 직접 제시네, 간접 제시네 이런 걸 답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희곡, 비극, 희극, 희비극이 있다는 걸 누가 모르겠어. 새드냐, 해피냐? 해피로 가다가 반전 일으켜서 새드로 간다는 거 다 알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것도 날개야. 시나리오에서는 무조건 영화의 대본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꼭 물어보는 게 용어야. 페이드 인이냐? 페이드 아웃이냐? 클로즈 업이냐? 뭐 인서트냐? 이펙트냐? 뭐 이런 거 꼭 물어보지. 그래서 FI는 페이드 인, 차츰 밝아지는 거. 어두워지는 거 페이드 아웃, FO, OL 이거는 오버랩, 장면 겹치는 거. 인서트는 이제 과거 이상 장면 같은 거 끼워 넣을 때 넣는 거. 그다음에 CU는 클로즈업. 그래서 보통 배우들의 표정이나 눈, 손 이런 거 클로즈업 많이 하고 E는 이펙트. 이제 장면은 방 안인데 갑자기 방 안을 비추고 있으면서 빵빵 이런 소리를 넣는 거야. 그런 효과음. 그다음에 나레이션은 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건 알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실제로 작품 문제로 나올 때는 작품 주고 여기에 인서트가 들어가야 효과적일까, 이펙트가 들어가야 될까, 오버랩 돼야 될까, 클로즈업 해야 될까 니네한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이번에 만약에 시나리오가 2차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는 한번 풀어보자. 문제를.
아까 예림이랑 혜경이가 아까 모른다 그랬지, 4번. 그 남아있으면 선생님 오셔서 해설해 주실 거야? 다 있지? 이제 보자. 1번은 쭉 봤을 때 인물에 대한 직접적 제시가 가능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간접 제시로 바꿔야지. 디귿이 틀렸고. 2번은 이거는 몰라도 돼. 근데 이게 학습활동 태아핑신 거잖아. 이게 동화 교과서에는 카타르시스 개념을 되게 문학 중에 동화 출판사가 강조하고 있는 출판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쳤는데 카타르시스가 보통 감정의 정화행위라는 거 알고 있지? 배설 이런 거 알고 있지? 근데 비극에서 나타나는 거야. 비극을 통한 이제 감정의 정화행위가 카타르시스야. 희극이 아니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야. 비극을 관람하면서 얻는 거지. 이거는 희극이 아니야. 나머지는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거 몰라도 돼. 그냥 정화 배설 등이다. 감정의 중압감에서 관객이 벗어나서 쾌감을 얻는 걸 카타르시스라고 하더라. 이 정도만 알면 되고. 3번은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아.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있지. 4번에 희곡에 비해 장면 변화가 훨씬 다양한 게 카메라 기법 쓰기 때문에 시나리오고, 그 다음에 이 용어는 실제 우리가 내신 문제로 가면 작품에서 찾는 걸로 나올 거야. 근데 이제 개념부터 해야 되니까 화면이 점점 밝아져 페이드 인 FI 점점 화면이 사라지면서 그 위에 다음 화면이 겹쳐 오버랩 OL, 그 다음에 어떤 대상이나 인물의 일부 또는 강조할 대상을 확대한다 CU 클로즈업, 그 다음에 효과 음악 이펙트겠지 E. 그 다음에 5번에 다음 장면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거 지금 읽어보면 알겠지만 희극이야 비극이야? 재밌지? 이거 희극이야 비극 아니야. 갈등이 있긴 하지만 재밌는 건데, 그래서 5번이 답이야. 비극이 아니고 이제 갈등을 다룬 희극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그리고 극문학의 구성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희곡의 구성 요소, 이것도 알아놔야지. 희곡의 구성 요소가 뭔지. 해설하고 지시문하고 대사가 있어. 근데 니네가 대사가 뭔지 모르지 않는데 가끔 가다가 해설하고 지문하고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 그 대사 앞에 이렇게 가로치고 뭐 찡긋하, 눈을 찡긋하며 어깨를 으쓱하며 옷을 여미며 뭐 이런 것들 나오면 그 배우들의 행동, 그 다음에 표정, 말투, 그리고 뭐 어떤 어조로 막 이런 거 나오잖아. 아니면 조명, 아니면 음향 이런 거 제시해주는 부분이 가로 안에 있다? 그게 지시문이야. 이게 해설이 아니야. 가끔 가다가 이 가로에 있는 것들을 해설이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해설은 그 배우들이 대본을 받을 거 아니야? 처음에 연극이든 영화의 대본을 받으면 앞에 쭉 설명이 돼 있어. 시간은 언제고, 뭐 때는 언제고, 무대 공간은 어디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박기수라는 남자가 있으면 50세 의사, 뭐 외과 의사, 뭐 이런 거. 장금숙이라는 여자가 있으면 뭐 35세 간호사, 뭐 이런 그 배우들의 핵심 포지션을 설명해주는 부분이 맨 앞장에 있잖아. 그게 해설이야, 그게. 알겠지? 그러니까 해설하고 지문하고 헷갈리지 마. 그래서 해설 보면은 등장인물, 무대, 때, 시, 뭐 공간 배경 이런 거 설명하는 부분이고, 대사는 등장인물이 하는 말인데 대화, 독백, 방백 세 개로 나눌 수 있어. 대화는 서로 이야기 주고받는 거, 독백은 혼잣말, 방백이 중요하지. 작년에 어떤 학교에서 어디 학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방백 부분 찾으라고. 그 장면에서 방백의 개념을 쭉 설명하고 이 보기에서 설명하는 부분을 찾으시오가 문제로 나왔는데 잘 못 찾더라고. 방백이 뭐지? 무대 위에서 얘가 말을 하고 있는데 옆에 등장인물한테는 안 들린다라고 기본적으로 암묵적인 약속을 하고 관객하고 나랑만 소통한다. 이게 지금 연극에서 약속되어 있는 거지. 이게 공간적 배경의 한계 때문에 설정된 약속이잖아. 이게 방백이잖아. 나와
관객하고만 소통돼. 옆에 배우는 들리지 않아. 이렇게 암묵적으로 약속된 거. 그 기법이 방백이야. 그래서 그런 거 찾으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지시문 됐고, 그래서 그 희곡의 구성 단계가 뭐 발단, 전개, 절정, 학원, 대단원인데 예전에는 가끔 소설의 5단 구성하고 극의 5단 구성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가끔 나왔어. 근데 요새는 잘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시나리오 구성 단위는 시퀀스는 그냥 막이야, 막. 우리가 1막, 2막, 3막 이렇게 돼 있지. 막이고 장면은 항상 이건 알아야 돼. 씬넘버로 구별된다는 거. 씬넘버 95, 씬넘버 96 이런 식으로 장면이 씬넘버라는 거. 화면이 컷이야. 왜 감독들이 영화 촬영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컷 이렇게 하잖아. 그게 컷이야, 화면이. 그 다음에 극문학의 대사는 됐고 대화의 종류는 방금 했지. 대화, 독백, 방백. 이것보다 뒤에 이제 문제를 보자. 1번은 같이 할게.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같이 할게. 시퀀스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구성하는 단위로서 연극의 막에 해당한다. 이러면 되고 장면은 시퀀스보다 작은 단위로 씬넘버 형태로 표시된다. 씬넘버 쓸 수 있지. 그냥 씬넘버 이렇게 쓰지 말고 S하고 이거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대의 카메라가 대상을 찍기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 연속되는 하나의 화면을 컷이라고 한다. 이거고 그냥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문제. 그 다음에 희곡의 구성 단계에 대한 설명. 이제 이거는 실제 작품으로 들어가면 이 단계가 발단이야, 전개야, 절정이야, 하강이야, 대단원이야 이렇게 묻겠지. 근데 요새 이런 문제 많이 안 나와. 왜냐하면 전문이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서. 이제 희곡의 구성 단계에 대한 설명 보자. 발단에서는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된다. 그치? 발단은 뭐든지 제시가 되는 거야. 배경이 소개되고 인물이 소개되고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되고 막 이런 것들 맞고, 전개에서는 등장인물과 배경이 소개되는 거, 이거 소개는 발단에서 하는 거고 전개에서는 갈등이 심화가 돼야 돼. 그래서 절정에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거야. 하강부터 갈등이 해소되는 거고 이제 대단원에서는 인물의 운명이 희극인지 비극인지가 결정되는 거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다는 거. 그다음에 다음 글에 나오는 장녀의 대사의 종류. 이게 이근삼의 원고지야. 이거는 거의 이근삼의 원고지는 지금까지 평권 기출에도 되게 많이 나왔고 뭐 단골 출제 지문이야. 전문 읽어도 그렇게 아까운 지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원고지인데 장녀가 아침에 신문을 들고 응접실로 들어온다. 관객들에게 말해. 벌써 아침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고 있는 교수를 가리키며 저희 아버지는 연구하시다가 가끔 그대로 책상에서 주무신답니다. 이게 지쳐서 그러는 거야. 근데 그야말로 학자죠. 막 이렇게 설명하지. 모르지 아빠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침에 어머니가 먼저 안 나오시고 제가 이 방에서 대신 나왔다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 아버지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로 달려갔으니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하면서 관객한테 배우가 말을 걸어. 말이 되니 이게? 사실극에서? 말이 안 되지. 얘가 지금 서술자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야. 해설자, 해설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부조리극의 특징이 될 수 있다는 거. 서술자가 개입하고 있다는 거. 근데 지금 묻는 게 그게 아니고 장녀의 대사의 종류가 뭐냐. 대화냐, 독백이냐, 방백이냐인데 관객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옆에 자고 있는 아버지는 안 들린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거니까 뭐겠어? 방백이겠지. 이걸 이제 이런 장면을 고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내신 문제로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4번. 뮤지컬의 명성황후 중에서 근데 이거 안 읽어도 돼. 대사의 기능인데 상식적으로 풀어봐. 사건의 진행에 중요한 요소 맞고 갈등 관계 보여주겠지. 성격 제시하겠지. 분위기 조성하겠지. 근데 배우의 몸짓이나 무대 장치를 지시하는 건 뭐야? 대사가 아니라 지시문이지. 그치? 그래서 5번 답이고 그 다음에 이건 니네가 읽어봐. 꼭두각시 노름 중에서 이 대사 중에 독백 처리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 니네가 연출가라면 독백 처리할 수 있는 대사. 기훈아 뭐야? 이거 잘못 걸렸구나 이거지. 이거는 혼잣말이지 혼잣말. 그렇게 해도 충분히 이상하지 않지. 그래서 이걸 고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 앞뒤 상황 문맥 파악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극 갈래 끝났어. 이제 교술 갈래. 마지막 갈래. 교술 갈래는 대표가 수필이야. 현대 수필도 되고 뭐 고전 수필도 되고 수필인데 이게 고전 수필로 가면은 기도 있고 록도 있고 설도 있어.
기는 제일 유명한 기가 뭐이냐? 수호제기. 정약용 쓴 거. 나를 지키는 집에 관련된 수호제기. 설, 슬견설, 참화설, 주홍설 진짜 많지. 이거 뭔가 삶의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기는 개인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똑같은 수필인데 살짝 결이 달라. 록은 약간 일기 같은 거야. 해경공 씨가 지은 한중록 이런 거. 궁중에서의 삶에 대해서 쭉 쓴 거 있지. 그 영조 그 시대에 사도세자 그 뒤줄 갇혀 죽임 당한 거 그거 그런 거.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고전 수필이라고 해도 되는데 설도 있고 기도 있고 록도 있어. 록 같은 경우는 이제 궁중의 생활을 다뤘잖아. 그것도 뭔가 약간 차원이 높다고 봐야지. 이런 것들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다 뭐다? 교술이다. 교술의 특징은 이건 이제 진짜 많이 했어. 자기 고백적 문학이다. 자기 고백적 문학이다에 깔려있는 바탕이 뭐냐면 시에는 화자가 있고 지금 방금 한 극에는 배우가 있고 소설에는 서술자가 있잖아. 주제를 전달하는 허구적 대리인이란. 근데 여기는 교술갈래 수필에는 허구적 대리인이 없어. 작가의 직접 경험, 간접 경험이든 직접 경험이든 작가의 경험이 녹아있어. 경험이 녹아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깨달음이 전달되고 있어. 깨달음이 우리 독자한테 주는 교훈. 그래서 얘가 교술갈래야 라고 하면 반드시 두 개가 있는지 봐야 돼. 경험이 들어가 있느냐, 작가의. 그 다음에 교훈이 전달되고 있느냐. 이거 두 개를 봐야 돼. 최근 문제는 아닌데 예전 문제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삼위인국, 송미인국, 관동별국, 상춘국, 면왕정가. 이게 장르가 뭐지? 고전 시가 중에 뭐지? 가사지, 가사. 가사가 교술로 봐야 돼, 서정으로 봐야 돼를 한참 싸울 때가 있었어. 지금은 요새는 많이 안 싸우시는데 그래도 모의고사에는 가끔 이 사람의 견해와 저 사람의 견해를 주고 니네한테 이럴 때 판단해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교술갈래라고 하는 학자들은 가사가 왜 그럴까? 뭐 때문일까? 정철의 관동별국이 교술이래. 왜 그럴까? 그렇지, 이거지. 경험 아니면 교훈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니까? 관동별국엔 교훈이라고 할 만한 것까지는 없지. 금강산이 좀 많이 아름답네? 나도 한번 가볼까? 뭐 이 정도의 생각이 들어. 정극인의 상춘곡을 읽고 나면 뭔 생각이 들어? 아,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 상춘곡 알지? 봄을 즐기는 노래. 내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잖아. 정극인. 막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다 지내고 뭔가 퇴출, 당파 싸움에서 밀려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퇴직서 쓰고 사직서 쓰고 저 이제 쉴게요 하고 내고 고향 내려와가지고 지팡이 짚고 돌아다니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 계속 술 처먹고 노는 얘기만 하잖아. 너무 부럽잖아. 그거 읽고 무슨 교훈을 얻을 거야. 그냥 아 좋겠다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삼위인국, 송미인국, 정철의 삼위송미. 이건 대부분 다 아는 거니까 이거 읽으면 뭔 생각 들어? 역시 사람이 말을 잘해야 출세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유배지는 아니지만 당파 싸움에서 져가지고 낙향한 거잖아 고향으로. 거기에 가가지고 삼위송미 잘 써가지고 아 너 강화도 관찰사로 다시 올라가 복권됐지. 그런 거 보면 역시 사람은 말을 잘해야 돼. 글을 잘 써야 돼.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교훈보다는 작가의 직접 경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걔는 우리 시대에 나 학교 다닐 때는 11종 문학이라는 게 없어. 그냥 국정교과서야. 모든 17, 18, 19살짜리들이 국어교과서 딱 한 권이었어. 그걸로 공부했던 시절에 내가 너무 늙어 보이지. 그랬었는데 그때는 박혀 있었어. 가사에 교술, 갈래 이렇게 박혀 있었어. 그래서 아마 어머니, 아버님이 나보다는 나이가 많으실 거니까 아마 국정교과서 세대이실 거거든. 여쭤봐. 엄마 관동별국 갈래가 뭐야? 아마 100% 교술이야 라고 하실 거야. 그때 다 그렇게 배웠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교술이야도 있고 서정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게 훨씬 많잖아. 한 8대 2 정도 되잖아. 서정이야 한 사람들의 이유는 왜 교술이 아니라고 깠을까? 이 없으니까. 뭔 교훈이 있어? 이거는 맞지만 이것까지는 아니지 않아? 그럼 교술이라고 할 수 없지. 그렇게 간 거야. 근데 그럼 이건 없으니까 교술은 아니야? 근데 왜 하필 극도 아니고 서사도 아니고 서정이야? 라고 간 거야. 이유는? 뭐야? 서사는 문학성이 없어? 뭐야? 성진아? 목 돌리지 말고. 뭐야?
지난주 거야. 서정의 핵심이 뭐야? 서정에만 있는 게 뭐야? 서정관례 특징은 음악성, 형상성, 함축성이야. 이미지가 소설에 없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미지. 이거 있지? 소설에도 있지. 비유 상징이 소설에는 없어? 있지. 물론 시에도 있어. 있어야 돼. 근데 시에만 있는 게 뭐야? 운율이잖아. 줄글이 아니잖아. 이건 노래잖아. 그러니까 가사가 항상 형식적 특징으로 잡히는 게 뭐냐면 3, 4조, 4, 4조의 4음보 연속체잖아. 시조의 영향을 받아서 4음보라는 건 운율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음악성이 있고 운율이 있으니까 서정으로 봐야지. 거기다가 정서 표현이 주잖아. 교훈 제시가 아니고 이건 정서 전달이 주가 된다고 봐야 돼. 그 만족감, 그 행복감, 슬픔 이런 게 주가 되잖아. 그러니까 교술로 보기보다는 서정으로 보는 게 맞지 이렇게 가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정이 맞지로 가는 거야. 봐봐. 니네가 분명히 기본을 배웠거든? 근데 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이 뭐 힘들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똑바로 해. 이거 이미 기출문제야. 지금 내가 물어본 거. 근데 뭐 미리 왜 그래? 했을 때 이거요 라고 대답은 못해도 지금 내가 얘기를 하면 아 그렇네 이해는 되지.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서술형 문제가 아니잖아. 모의고사는 객관식이니까 선택지 주면 아 이거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해만 되면 돼. 그러니까 기본이 되게 충실하게 잘 갖춰져 있어야 돼. 됐고 뭐 하다 그랬니? 아 수필. 다 지웠네. 첫 번째 자기 고백적 문학이다. 두 번째, 이제 이게 경험을 통한 깨달음이 들어가 있다는 말을 이렇게 한 거야. 자유로운 형식.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무형식의 형식이라고 했는데 요새 무형식의 형식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아? 무형식이 무슨 형식이 있다는 소리야? 자유로운 형식이다가 더 맞아. 세 번째, 다양한 소재. 아무 소재나 다 쓸 수 있어. 형식도 자유롭지, 소재도 다양하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쓸 수 있어. 누구나 쓸 수 있어. 전문가가 쓸 수 있어. 우리도 쓸 수 있어. 근데 형식에서 뭐가 특별한 어떤 제약이 없기 때문에 얘가 개성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성이라도 있어야 문학으로서의 어떤 형상화가 이루어질 거 아니야. 아무것도 뭐 제약이 없으니까. 근데 이 개성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발상 및 표현법에서 나타나. 발상 및 막 낯설게 하기 기법 같은 표현법. 이게 보통 통찰력 이렇게 얘기해도 돼. 통찰력. 그러니까 소설은 아무나 우리도 쓸 수 있는데 누군가는 수필을 쓰고 누군가는 쓰지 않는 이유가 통찰력의 차이지. 한 10년을 왔다 갔다 하던 길이 있어. 그 길에 나는 한 번도 어떤 풀 이파리가 피어 있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누군가는 그 길에 그 삭막한 아스팔트 위에 민들레꽃 한 송이가 피어 있다고 그 강인한 생명력의 감동을 느끼며 우는 애들이 있어. 누군가는 10년을 걸어 다녀도 그걸 발견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관찰력의 차이야.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 있지. 어머, 이 생명의 경이로움 하면서 막 우는 애들. 그런 애들이 나중에 시인 되고 소설가 되고 그러는 거라니까. 막 연예인 되고 감수성 예민한 애들. 그게 이제 통찰력, 관찰력. 이게 이제 개성으로 나타나는 거고 문체가 여기서 많이 나와. 문체, 개성적인 문체. 우리가 소설에도 주제 구성 문체가 3요소인데 소설은 구성 요소가 중요해서 문체를 많이 안 물어보거든. 오히려 수필에서 문체를 많이 물어봐. 그래서 보면 수필의 문체 볼게. 개념, 특성, 무형식의 형식, 자유로운 형식, 소재 및 내용의 개방성, 다양한 소재, 개성의 문학,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작가의 개성, 날카로운 통찰력, 어차피 그게 개성이야. 성찰의 문학, 경험을 통한 깨달음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문체를 따라가서 보면 말투에 따라 말하는 투로 쓰는지 예스러운 문체로 쓰는지 구어체인지 문어체인지 물어볼 수 있고 문장의 길이에 따라 간결한지 만연체인지 물어볼 수 있어. 이건 소설하고 똑같지. 글의 강약에 따라 되게 힘있고 무게감 있게 쓰여진 문체가 있어. 강건체라 그래. 보통은 우아하고 부드러운 게 일반적이야. 우유체. 그 다음에 수식이 하나도 안 돼 있는 문체들이 있어. 건조체. 근데 메밀꽃 필 무렵처럼 뭐뭐처럼 뭐뭐 듯이 뭐뭐 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수식이 돼 있어. 그럼 화려체라 그래. 수식이 많이 돼 있는 거.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뒤에 보면은 3번 볼게. 3번. 나머지는 혼자 해도 되니까
3번에 읽어보면서 문장 길이에 따라, 강약에 따라, 수식 정도에 따라 한번 동그라미 쳐보는 문제야. 유상무상의 허다한 봉들이 전시에 할거하는 군웅줄처럼 뭐뭐처럼이라고 비유적으로 수식하고 있지. 화려체겠지? 여기에도 불끈 저기에도 불끈 시선을 낮춰 아래로 굽어보니 발밑은 천인단의 무한재로 뚝 떨어진 황천계곡. 너무 길지? 만연체지? 그리고 막 강인한 문체라기보다는 부드러운 문체를 많이 쓰고 있잖아. 보통 수식이 많이 들어가면 부드러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유체, 만연체, 우유체, 화려체 이렇게 가는 거. 이거 정도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의유당 동명일기라는 일기, 그러니까 수필이지. 교술이지, 교술. 달 돋을 때 미치지 못하고 어둡기가 심하니 달이 떠오를 때 어둡기가 심하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달 보러 어딘가로 나간 것 같아. 지금 깜깜하대. 좌우로 초롱을 켜고 초롱불을 켜고 매화가 춘매로 하여금 대상에서 관동별곡을 시키니, 매화라는 애가 춘매한테 관동별곡 좀 읊으라고 시키니 소리가 높고 맑아서 집에 앉아 듣는 것보다 밖에 나와서 야외에서 이 관동별곡을 부르는 노랫소리가 더 듣기가 좋더라. 물 치는 소리가 장함에 물이 막 찰싹찰싹 치는 소리가 들려. 그 바닷가인가 봐. 청풍이 슬슬이 일어나면 막 맑은 바람이 막 불고, 다행히 사면에 연운이, 그러니까 사면 동서남북으로 연운이 뭐냐면 연규와 구름이야. 연규와 구름이 가득해지며 잠깐 그것들이 거치고 맑아지며 물밑이 일시에 통랑하며 막 환하게 비추며 개들인 도홍빛 같은 것이, 도홍, 그러니까 뭔가 붉은빛 같은 것이, 얼레빛 잔등빛 같은 것이 약간 비치더니 차차 내미는데 둥근빛 붉은 패백반만한 것이 길게 훔쳐 올라붙으며 차차 붉은 기운이 없고 온 바다가 하얘지네. 밤이었는데 갑자기 하얘져? 뭐가 떴을까? 밤에? 해가 떴을까? 달이 떴을까? 달이겠지. 되게 묘사적이지. 바다 푸른빛이 희고 희어 은같이 맑고 좋아 옷 같으니 창파 만리에 달 비치는 장관을 어찌 능히 볼지요리마는. 이거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건데 쫙 읽었을 때 이게 어떻게 간결한 문제야. 나 이거 읽는데 지금 숨차 죽는 줄 알았어. 너무 만연체지. 그치? 너무 길지. 그 답은 4번 이렇게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수필에서 많이 나와, 문제로. 그 다음에 다음 장 보면 수필의 분류 정도만 하면 돼. 경수필하고 중수필 이것만 구별하면 돼.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변 잡다한 이야기는 가벼울 경수필이고 무거운 이야기는 중수필이라는 거. 그 다음에 문학 4 볼게. 문제는 집에 가서 풀고, 문학 4에서 중요한 건 큰 번호 1번에 민속극과 서양 연극의 비교 있지. 가로 3번. 이게 내신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야. 항상 봉산탈중 같은 게 나오면 이게 우리 민속극은 인형극이게 가면극이게 주로 많이 연행했던 게 인형 갖다가 이렇게 철사로 노는 거야. 가면 쓰고 우리가 직접 노는 거야. 우리의 문학은 가면극이지. 그치? 탈춤이 우리는 민속극의 가장 유일한 되게 많이 유행했던 극 문학이지. 이게 그래서 민속극이라고 해봐야 가면극이야.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교과서에 봉산탈춤 다 들어가 있어. 그치? 양반춤, 미활춤 다 뭐 이런 거 봉산탈춤 들어가 있는데, 그때 가면을 왜 썼지 우리가? 봉산탈춤 할 때 왜 탈을 왜 썼지? 그렇지. 그게 양반 비판, 그게 구비전승, 구비문학에서 유래된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민중의 문학이었어. 그러다가 너무 재밌으니까 나중에 양반도 향유충으로 합류. 그래서 이제 양반과 민중이 함께 향유한 문학이 됐지만 사실은 민중에서 시작된 거지. 그래서 양반과 민중이 함께 향유한 문학으로서 두 가지 특징이 있지. 첫 번째, 문체의 이중성. 두 번째, 주제의 이중성. 어휘도 이중적이지. 막 비속어, 양반, 한자성 막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계층이 함께 향유해서 나타나는 건데, 아무튼 이건 됐고, 가면을 쓴 이유가 첫 번째가 지금 찬비 말한 것처럼 양반을 비판해야 되는데 아래 것들이 얼굴 내놓고 양반을 신랄하게 비판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크잖아. 익명성을 보장해 준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더 맞는 말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탈이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그치? 봉산탈춤 탈 보면 막 눈이 이만한 애도 있고, 눈이 찍 위로 뻗어 올라간 애도 있고, 입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애도 있고, 입이 막 이렇게 동그랗게 큰 애들도 있고, 이게 표정이 다 달라.
그래서 그 표정에 따른 탈을 쓰면서 인물의 성격을 훨씬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거야. 그래서 인물 성격 제시 방법이기도 하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법이기도 해. 그래서 탈을 쓰고 가명극을 많이 했는데 그 가명극하고 항상 서양 연극하고 비교하는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핵심이야. 우리 봉산탈중 같은 경우는 옴니버스식 구성이야. 옴니버스가 뭐라 그랬지? 독립적인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의 주제로 통한다. 그래서 등장인물, 주인공이 계속 똑같다, 바뀐다. 바뀐다 그랬지. 양반춤, 미알춤 이런 식으로 주인공이 계속 바뀌어. 근데 주제는 양반 비판이라는 거 하나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옴니버스식, 독립적인 과장이다. 서양 연극은 1막부터 10막까지 끝까지 이게 독립적일 수 있어 없어? 걔네는 그런 거 용납 못해. 유기적 구성을 굉장히 선호해. 서양 연극은. 우리는 독립적 구성, 걔네는 유기적 구성. 그 다음에 우리는 구비전승 문학에서 유래한 거기 때문에 애드립이 강할까 약할까? 우리 문학, 우리 극은. 애드립 겁나 강해. 우리는 대본 읽고 그대로 하지 않아. 그날의 관객의 추임새나 분위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계속 즉흥적으로 뭔가 대사를 치고 애드립을 치고 재미가 있지. 근데 서양 연극은 대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가면 싸대기 맞지. 상대 배우한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얘네는 대본 그대로 읽어야 돼. 꼼꼼하게 외워서 실감나게 연기하는 걸 추구해. 그 다음에 우리는 대화, 노래, 춤이 다 한 동작으로 돼 있어. 그래서 우리 그 구성된 거 보면은 무조건 춤으로 끝나잖아.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서 막 좋다네 하면서 춤으로 끝나고 쉿 하면서 시작하고 또 막 춤추면서 갈등 해소되고 또 쉿 하고 시작하고 이거잖아. 그러니까 다 노래와 춤이 다 어우러져 있는 종합문학 예술이고 서양 연극은 물론 춤도 있고 노래도 있지만 보통 대사가 많아. 그러니까 종합적인 성격이 우리보다 좀 약해. 그 다음에 무대 장치,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봉산탈춤도 이렇게 걸어가다가 여기서 공연할게요 하면은 극중의 장소와 공연 장소가 분리돼 있지 않고 그냥 다 결합돼 있어. 여기가 돼지우리야? 그럼 돼지우리고 여기는 연못이야? 그럼 연못이고 서양 연극은 그렇지 않지. 서양 연극은 만약에 세트장이 바뀌어야 돼? 공간이 바뀌어? 그럼 어떻게 돼? 커튼 내려오지. 커튼 내려오고 그 뒤에서 세트 싹 다 바꾸고 그냥 커튼 올려서 여기가 방이다. 여기가 바닷가다. 여기가 산이다를 눈으로 보여주면서 하잖아. 굉장히 사실적으로 디테일하게. 우리 극은 그게 아니야. 여기가 돼지우리야. 여기가 산이야. 여기 바다로 칠게. 그러면 오케이 하고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 무대와 객석의 구별이 그러면 우리는 구분이 명확할까 안 할까? 봉산탈춤 같은 거. 안 하지. 관객이 언제든지 들어와가지고 같이 춤추고 같이 막 추임새 얼스 좋다 막 이런 거 하고 하잖아. 그러니까 공간 그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우리는 명확하지 않아. 근데 서양 연극은 그러면 끝나지. 완전 정확하게 구별이 돼 있고 그래서 관객의 역할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 우리는 관객이 능동적이야 수동적이야? 우리는 능동적이야. 참여가 자유로워. 근데 서양 연극은 관객이 겁나 수동적이야. 소극적이고. 관객의 참여 여부로 묻는 문제가 모의고사에 되게 많이 나왔어. 지금까지 비교하는 문제로. 이거 정도만 알면 돼. 그래서 이제 뒤에 것도 문제 풀어오면 돼. 다음 주까지 모의고사랑 이거 다 문제 풀고 얘들아 다음 주에 올 때는 이제 내신 시간에 맞춰서 오면 되고 문자 갈 거야. 거기에 단체 톡방에 지금 뭐 배우고 있다 이거만 알려줘. 고생했어. 다음 주는 자기 학교 시간에 오면 돼.